디렉션이 없거나 되기 힘들 때는 아무 생각 말고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유가 생겨요. 해프닝이 생기고 그냥 열심히 하면 되더라고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는. 포기도 되게 중요해요. 내가 언제 포기를 해야 되는지도 잘 알아야 되고, 더 크게 얻는 게 있으면은 그 포기가 선택이 맞았던 거고, 포기를 했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또 하나의 시작이고 선택이고 삶 자체가 그게 이어지는 건데, 사람은 정말 짧은 순간밖에 생각을 못 하잖아요. 사실은 포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이래서 내가 이걸 했구나 라는 게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안녕하세요. 주인공들의 이야기 호스트 장주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팟캐스트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게스트 김하늘 대표님은 2004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ATP 투어에서 테니스 프로로 활동을 하시다가 부상으로 은퇴하시고 테니스 코치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던 와중 2015년에 로투 프로라는 스포츠 부상 방지 용품 회사를 설립하시고 운영하고 계십니다. 사업 외에도 하늘쌤 테니스 꿀팁, RTP 테니스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면서 다양한 활동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오늘 하늘 대표님과 함께 테니스 선수로서의 삶, 코칭을 하면서 배운 교훈들, 선수에서 코치, 코치에서 사업가로서의 변화를 해오면서 느꼈던 점들, 자신감과 멘탈리티에 관한 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일 대표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유튜버이자 사업을 하고 있는 로투 프로 김하늘 대표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간단하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지금 테니스 코치도 하고 있고, 예전에 국가대표 선수들 테니스 코치를 했고, 유튜브를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이제 금전적으로 힘들어하는 걸 보고 선수들을 도우려고, 그리고 이제 저도 부상이 많았지만 선수들도 이제 부상이 많아가지고 큰 부상 말고 자주 일어나는 부상들을 어떻게 하면 없애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용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생활하면서 항상 달고 다니는 잔부상 같은. 그렇죠. 잔부상을 이제 없애주는 그런 용품들을 개발을 저희가 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로투 프로인가요? 프로로 가는 길을 도와준다. 네, 근데 이제 그 로투 프로라는 거에 의미가 되게 많았었는데, 저희 회사가 설립이 된 게 이제 2015년도인데 제가 맡았던 프로 선수가 이제 스폰서가 끊기면서 그 금전적으로 힘들어하는 걸 보고, 금전적으로 도움을 이제 선수들한테 줘야 되겠다. 코칭을 암만 잘해도 돈이 없으면 다니질 못하니까요, 시합 뛰러. 그래서 이제 시합을 뛰는 거를 이제 서포트를 해주고, 트레이닝 비용이나 아니면 코칭 비용을 이제 서포트를 해주기 위해서 프로로 가는 길을 만들어주는 회사를 만들자 해서 이제 로투 프로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됐어요. 테니스 선수 생활하는데 돈이 정말 많이 든다고 들었었는데, 네. 사실 감이 잘 안 와서, 이게 스폰서 없이는 일반 사람들이 선수로 가는 길을 걷기가 되게 어렵나요? 그렇죠. 선수 트래블링, 그러니까 이제 투어 비용이나 뭐 먹는 거, 자는 거 뭐 다 해결해야 되고, 코치님들 같이 다닐 때 이제 코치들 생활도 다 보장을 해줘야 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코칭비도 이제 드려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나가는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죠. 어렸을 때부터 그게 계속 여행을 다니고 그래야 되나요? 동네에서 이렇게 대회하는 걸로는. 그게 이제 잘하면 잘할수록 돈이 더 많이 들어요. 왜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동네 시합을 뛰면 되지만 전국 대회도 있고 국제 대회도 있기 때문에, 국제 대회를 다니려면 또 비행기도 타야 되고 해야 돼서 이제 잘하면 잘할수록 오히려 돈이 많이 드는 스포츠죠, 사실. 근데 그 뉴스 선수들도 스폰서십 받는 케이스가 꽤 많나요? 그 제품적으로는 많은데 금전적으로 스폰서를 받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는 투어 비용이 아니고 이제 트레이닝 비용을 스폰을 많이 받죠. 아카데미에 이제 장학금을 받고 무료로 다닌다든지, 아니면은 부분적으로 이제 스폰서십을 받는다든지, 약간 그렇게 이제 금전적인 도움을 받죠. 근데 어렸을 때 시합을 다니고 이제 투어 비용을 이제 대주는 그런 스폰서십은 거의 없어요. 정말 세계적인 선수도 받을까 말까 하는 스폰서십이에요, 그런 경우는. 심지어 투어 프로들도 생활고에 많이 시달린다고 들어가지고, 저희가 아는 뭐 조코비치, 뭐 나달 이런 선수들은 너무 잘 나가고 스폰서도 많고, 네. 따로 뭐 광고도 있겠지만, 한 뭐 200위권 되는 선수들도 전 세계에서 200인데 비용이 항상 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코칭을 또 사이드로 해야 되고 막 그런 경우들도 많다고 들어가지고. 200이 되면은 코칭을 사이드로 할 수는 없어요. 너무 바빠서. 네, 너무 바빠서. 근데 이제 200이 정도 되면은 먹고 살 정도가 전혀 안 되죠. 오히려 마이너스죠, 사실. 네. 대회는 또 많이 나가야 되는데 네. 비용은 들어오는 게 많이 없으니까. 그렇죠. 100위권 안에 딱 들어가면은 그때 이제
딱 2분이에요. 쓰는 비용과 버는 비용이 딱 이제 똑같아지죠. 배기안에 들면. 그럼 진짜 사랑해서 하는 건가요? 스포츠를? 이거 욕해도 되나요? 욕해도 되나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돈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선수 시절 때도 그렇고 어렸을 때는 이제 금전적인 거를 생각을 많이 안 했었는데 정말 돈이 많이 필요하고 손자병법이라는 그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전쟁 얘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복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손자가 쓴 책인데 거기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전쟁을 일으키려면은 돈이 필요하다고 써 있어요. 물자도 필요하고. 네, 제일 첫 챕터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calculation, 그러니까 이제 계편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게 돈이 필요하다. 제일 계산을 먼저 해야 될 게 돈이 얼마가 들지 그걸 계산해야 된다라고 써 있어서 제가 그거를 읽고 나서 처음에는 돈이 필요하구나라는 그냥 이해만 했는데 제 선수가 이제 스폰서가 끊기고 정말 제가 아끼던 선수인데 그때 이제 제가 뼈저리게 느꼈죠. 진짜 돈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 하는구나. 꿈이 좌절이 되고 네. 재능이 너무 뛰어난 선수인데 네. 너무 안타깝네요, 진짜. 너무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대표님의 어린 시절부터 약간 테니스 선수로서의 삶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7살에 테니스 선수가 되려고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 오셨다고 들었는데 적응이 힘들진 않으셨나요?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여쭤보세요. 적응이 힘들지 않았냐, 미국 생활이. 근데 테니스가 너무 힘들어서 학교에 가서 뭐 왕따를 당하거나 영어가 안 돼서 왕따 당하든지 뭐 어려움이 있어도 테니스가 너무 힘드니까 그게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오히려 테니스가 너무 힘드니까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그거는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영어가 어렵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테니스만큼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여름 되면은 이제 학교를 안 가고 방학 때 10시간에서 12시간씩 자거든요. 하루에요? 네, 플로리다 100도가 넘는 섭씨로 그러면 네, 뭐 35, 35도, 36도. 6도 이렇게 되는 또 습하잖아요. 네, 거기다가 코트 안에는 40도가 넘어요. 왜냐면 그 시멘트 바닥이라서.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저희 아버님하고 그리고 또 다른 코치님하고 10시간에서 12시간씩 치면서 그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뭐 왕따 당하거나 뭐 그런 거는 뭐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버님이 좀 엄하신 편이었나요? 대단하신 분이죠. 그 약간 미치신 분이죠. 왜냐면 내 자식을 운동을 시키려고 내 나라 집에서 8살, 7살, 8살짜리 꼬마를 보고서는 자기의 가족의 인생을 다 이 꼬마한테 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제 아들이 지금 10살이지만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 저한테 믿음이 있었고 자기 자신한테도 믿음이 있었고 그렇게 믿음이 강하셨는데 강인한 만큼 스트릭트 하셨죠. 그럼 보통 일과 그냥 학교 다녀와서는 테니스만 올인하는 느낌으로 하셨나요? 학교 가기 전서부터 쳐요. 새벽에. 테니스를 치고 학교 갔다가 다시 와서 간식 먹고 바로 나가서 테니스 치고 저녁 먹고 다시 나가서 테니스 치고 밤에 와서 뭐 숙제하고 그 일과가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부상에 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지가 이해가 되는 게 네. 그 정도로 오래 치면은 안 날 수가 없겠는데요, 부상이? 그렇죠. 이제 사실 부상은 저희가 이제 부상 예방 그리고 방지 용품이란 그 회사를 하고 있지만 부상을 아예 없앨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작은 부상들이 큰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할 수 있거든요. 스포츠에는 부상이 일부예요, 사실은. 있긴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내가 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그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지 부상을 아예 안 당하게끔 하는 거는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다들 그렇게 열심히 했었나요? 한혜 대표님이 그때 좀 특출나게 열심히 하는 편이었나요? 그 열심이란 단어가 상대방을 이길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나보다 뛰어난 아이들이 있으면은 걔네들은 6시간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걔네들보다 뛰어나지 못하면은 제가 10시간, 12시간을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지만 운동선수들은 좀 그렇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첫 대회를 떴는데 10살부였어요. 플로리다 1위서부터 뭐 8위까지 다 나왔는데 제가 우승을 했거든요. 와. 네, 첫 대회에서 제가 우승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게 우승을 했다고 해서 1위니까 그냥 노는 게 아니라 다 늘잖아요. 그 선수들만의 또 연습 방식이 있고. 근데 몇 달 후에 시합을 나가는데 똑같은 선수한테 졌어요. 그러면은 제 실력이 뒤처졌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레벨을 맞추고 하느라고 이제 열심히 연습을 했죠. 근데 그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얼마나 이게 벽이 높은지 계속 느껴져요. 플로리다에 1위가 됐다고 해서 전국 1위가 되는 건 아니고 전국 1위가 됐다고 해서 세계 1위가 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IMG 아카데미 이제 장학금을 받고 갔지만 제가 14살 때 딱 갔는데 거기에는 정말 세계에서 제일 잘 치는 선수들이 다 있더라고요. IMG 아카데미가 플로리다에 있는 스포츠에 되게 큰 투자하는 그런 쉽게 얘기하면 스포츠 에이전시인데 학교도 운영을 하는. 그럼요. 예, 가서 보니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있고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탤런트, 재능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암만 열심히 해도 못 따라갈 것 같은 그런 재능을 가진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 벽이 선수 생활을 하면은 정말 빈번히 나타나지 않나요? 그래도 다행히 이제 연습으로 커버가 되고 그 벽을 어떻게 하면 뚫을 수 있는지를 계속 해야지 프로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벽을 어떻게 뚫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한계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벽을 깨서 또 한 단계 올라갈까 그거를 항상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내가 뭘 하든지 간에 테니스든 스포츠든 사업이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단계에서 뭘 해야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지 않으면은 똑같이 되는 거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내가 내 자리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 벽을 뚫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이 고민하고 있지 않다면은 그 코치가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많은 벽을 뚫었을 것 같은데 이제 좀 됐나 싶으면은 또 새로운 친구가 와서 아예 아무것도 못하는 약간 그런 또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그 벽을 뚫으시면서 뚫는 데 도움이 됐던 마인드셋이나 아니면은 좀 공통점 같은 게 있었을까요? 그런 모먼트들이. 어렸을 때는 이제 제가 느끼지 못하고 저희 아버님이 해 주셨죠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 그 벽을 어떻게 하면 뚫을 수 있을지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저도 그게 이제 습관화된 거죠. 그러니까 잘 친다고 해서 그냥 똑같이 하면 안 되거든요. 더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의 장점은 놔두고 또 약점을 찾아서 약점을 보강을 하고 약간 그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게 약간 습관화된 거죠. 네. 계속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무기는 어떤 게 있고 뭐 어떤 게 부족하고 앞으로 다음 레벨을 올라가려면 아니면 옆에 있는 그 IMG 아카데미에 있는 대단한 친구를 이기려면 어떤 게 필요한지 계속 연구하고 그거를 계속 맞추면서 연습하고 이러다 보면은 조금씩 괜찮아지다가 점프를 한번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퀀텀 립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갑자기 레벨이 아예 달라질 때요. 그러니까 한 단계 레벨이 아니라 두세 단계를 한꺼번에 뛸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퀀텀 립을 하려면은 코어의 문제점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에 표면적인 문제만 보고 그 안에 있는 코어 문제가 뭔지를 분석을 못 하시거든요. 그 분석을 할 줄 아는 것도 필요하고 그 분석을 해서 문제점을 찾았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테니스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좀 그런 것 같아요. 코어 핵심이 무엇인지 그 핵심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찾고 알아내고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부분이 그게 이제 생활화되는 거죠. 약간 재밌어지고 프로블럼 솔빙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계속 하는 거죠 사실. 그 생각은 재밌는데 사실 그거를 실제로 넘기 위해서는 또 그 말씀하셨던 그 12시간 동안의 그 고통의 시간이 또 필요한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요. 그 고통의 시간이 왜 있었냐면요. 저희 아버님이 테니스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님은 테니스를 치신 분이 아니었고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레슨비를 저한테 받거나 아니면 많이 내야 되는 코치님들이 계시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가치가 있냐고요. 근데 저한테 이제 레슨 받아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25년 동안 고민했던 거를 저는 10분에서 15분에 해결을 해드릴 수 있어요. 와. 왜냐면 제가 벌써 다 겪었던 일이고 저뿐만 아니라 제가 맡았던 선수들 그리고 제가 맡았던 동호인들 아이들 다 그 경험 지식 바탕으로 해서 해결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해결책을 드렸을 때 그걸 연습해 오는 거는 그 본인의 몫이에요 사실은.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그 분석을 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주는 게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갈 때는. 근데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또 어렵긴 하지만 그걸 찾으면은 내가 성장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사업하거나 뭘 할 때 멘토링을 받고 싶어 하고 무언가 내가 안 되고 있을 때 이걸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저도. 네.
테니스 선수도 아니고 코치가 아니다 보니까 정말 색다른 방법으로 저를 가르치신 적이 되게 많아요. 창의적인. 창의적으로. 아, 어떻게 하면 잘 칠 수 있을까? 그걸 많이 고민하셨고. 근데 이제 너무 창의적이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으셨어요. 왜냐면은 고려대 체육학과를 나오셔가지고 그 바이오메카닉이나 역학이나 멘탈적인 부분 그런 거 이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해서 테니스 코칭을 하신 거죠. 저를 코칭을 해주신 거죠. 네네. 네. 뭔가 그 아버님과 정말 많은 시간 보내신 것 같고 가족이 아무래도 다 한엘 대표님의 미래에 많은 것들을 베팅을 하고 넘어온 것 같은데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이 사실 너무 감사했겠지만 어린 나이에 부담도 많이 느꼈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았나요? 부담을 많이 느꼈죠. 그 프레셔와 부담은 정말 엄청나죠, 사실. 네. 프레셔가 많은 거는 저뿐만 아니라 선수들은 다 프레셔를 겪거든요. 그리고 그 프레셔가 항상 나쁘지만은 않아요. 어떻게 행동을 하고 받아들이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퍼포먼스가 나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거를 이제 많이 배우게 되죠. 많이 배우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많이 해요. 부모님들이 그 부담과 이렇게 구터 그 훈육과 그런 거를 하실 때 극하게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좋은 건가?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너무 그거를 많이 느끼다 보면은 부담이 많이 되니까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긴장이 퍼포먼스에 엄청난 역할을 하니까요. 너무 많이 긴장을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못 하게 돼요. 백지가 돼요, 그냥 머리가. 네. 그런 상태를 저는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되죠. 어떤 방식으로 코칭을 해야지 이게 좋은 코칭인가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항상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은 게 그런 프레셔를 적당하게 견뎌내면서 멘탈적인 힘이 나오는 것 같고 요즘 세대 너무 약하다 막 이런 얘기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게 해서 진짜 너무 큰 압박 때문에 크럼블링 한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그쵸. 이렇게 아예 그냥 무너져 버리는 케이스들도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과연 그냥 재능인가 아니면 그것도 기질인가?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기질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거는 개인의 꿈과 패션과 자기가 희망하는 자기의 미래의 모습이에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 힘든 거를 견뎌내고 있는 게 무언가를 위해서라면은 그게 이제 견디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7살, 8살 때도 왜 테니스 선수가 되고 싶냐고 물어보시면은 프로이웃 돕고 싶다 그랬어요. 높은 단계에 올라가려면은 힘든 거를 견뎌내야 된다고 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 위인전 같은 걸 많이 보잖아요. 그 위인전을 많이 보게 되면은 아, 이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그걸 해결하고 일어서 가지고 이런 사람이 됐구나라는 거를 되게 많이 봤고 좋아했기 때문에 아, 그 높은 자리 아니면 그 정도 레벨까지 올라가려면은 고난과 역경을 다 겪고 이겨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암만 힘들어도 좀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없다면은 이제 어려운 거죠. 제가 보기에는. 코칭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는 유튜브에서 테크닉을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테크닉의 전문 코치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더 깊이 들어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뭐 택틱스나 스트래티지, 작전이나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멘탈적인 거나 아니면은 요즘 세대와 예전 세대를 가르칠 때 뭐가 다른지 그런 걸 이제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저 혼자 스스로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요즘 아이들은 약한 게 아니라 옵션이 많고 내가 원하는 거를 정말 그거를 이제 그려줄 수 있다면은 내 꿈을 그릴 수 있게끔 도와주면은 힘든 것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라고 믿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한테 무조건 견뎌야 하면 당연히 못 견디죠. 근데 꿈을 심어주고 이 아이한테 계속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건 이제 또 부모님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얼마나 그거를 잘 어렸을 때부터 인도를 해주고 힘든 거를 이겨내야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게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인 돌아보셨을 때 그 힘든 훈련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거는 그 테니스 선수라는 그 꿈을 이루고 싶은 확실한 목표와 목적이 있었고 그거에 불우이웃을 돕고 싶다 약간 이런 식으로 본인의 마인드 프로세싱으로 이미 큰 목표와 방향성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당연히 힘든 것들은 다 견뎌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이제 그게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을 보면은 그게 견디기가 되게 쉽지 않다. 공감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 인터뷰에 이제 홍한솔 대표님이라고 교육용 로봇 장난감을 만드시는 대표님이신데 그분이 말씀하셨던 게 경쟁 상대가 다른 로봇 장난감 회사가 아니라 인스타그램이고 유튜브고 페이스북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로봇 경쟁보다 결국 이 아이들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에 이 로보링크 로봇으로 코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이런 것들과 경쟁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정말 재밌게 만들어야 한다. 결국 사용이 돼야 되니까 아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즘 학생들은 옵션이 너무 많다. 방향도 너무 많고 놀 수 있는 것도 너무 많고 이런 방해 요소가 많다 보니까 예전 세대보다 좀 더 확고한 마인드 세팅이 필요하겠다. 그게 잡혀 있어야지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힘든 과정을 잘 견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최고의 자리 그 위치에 올라가려면은 정말 정말 많은 고통과 힘듦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야든 상관이 없이. TV에서 보는 선수들이나 아니면 뭐 사업에 성공하신 분들 이렇게 보면 겉으로는 되게 화려해 보이지만 정말 힘든 그 역경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걸 다 견뎌내고 올라가서 화려함이 보이고 이제 뭐 우아함도 보이고 그 여유로움도 보이고 하지만 견뎌내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마인드로는 그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멘탈이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도 이제 훈련이 필요했었고 좋은 선수들 그리고 좋은 아이들 멘탈을 어떻게 하면은 갖게 할 수 있을까? 왜냐면 그게 좋은 선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프로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한테 좋은 멘탈을 심어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거든요. 네. 그게 갑자기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항상 TV에 나오는 완성품을 보게 되잖아요. 네. 그 스포츠 선수들 보면 예를 들어서 페더러의 뭐 백핸드가 effortless하다. 너무너무 쉽게 친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런 쉽게 하는 걸 보면은 소름이 돋아요. 보면서 이게 뭐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길래 저게 저렇게 쉽게 보일까. 근데 저도 이제 그 운동을 이렇게 엘리트 선수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운동을 많이 했었는데 그 대회 나가면서 항상 느낀 점이 토너먼트의 결과는 사실 사인업할 때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미 어느 정도 결정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멘탈이나 아니면 그날 컨디션이나 이런 것도 달라질 수도 있지만 사실 딱 들어올 때 게임처럼 어느 정도 스테이지 이렇게 정해져서 나오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동네 대회나 이런 거 나가면 다들 지고 나서 막 엄청 울분을 토하면서 와 우리는 막 엄청 잘할 거야 뭐 열심히 할 거야 이러고 다음 주 연습 안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결국 사실 준비와 결과는 대회 전에 나오는 건데 되게 뛰어난 선수들은 그 대회 전에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을 하는 것 같고 레벨이 낮아질수록 좀 아마추어들은 그 대회 때 열심히 하려고 하고 대회 때 준비하려고 하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그거에 대해서 참 얘기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질문이 아니라 그냥 대화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벌써 막 혼자서 생각나는 게 막 3가지, 4가지예요. 막 중간중간에 저도 얘기하고 싶었는데 네네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일단 제일 먼저 페더러라는 선수를 봤을 때 사람들이 effortless 그 우아하다. 정말 우아하고 그 쉽게 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뒤에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재능이 뛰어난 선수들은 그게 쉽게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쉽게 될 때가 있다고 하는 선수들은 쉽게 공을 치면은 멘탈이 그만큼 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나달이 그렇게 공을 쉽게 치는 편이 아니잖아요. 온 힘을 다해서 치는 선수인데 페더러만큼 테크닉적으로 뛰어난 선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나달도 정말 대단한 선수지만 이제 그냥 테크닉만 보면요. 그 efficiency, 효율성만 보면요. 근데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거는 멘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페더러도 나는 이렇게 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아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 노력이 사실은 다른 선수들보다는 적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일반인이 보기에는 네. 그래도 범접할 수 없는 노력의 경지겠지만 그렇죠. 다른 재능이 좀 덜한 선수들의 노력과 비교하면 또 아닐 수도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네. 또 그런 괴물 같은 재능들이 한 명씩 있죠. 꼭. 그렇죠. 테니스 역사상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선수이기 때문에 거론할 필요조차 없는 사실 재능의 수준이긴 한데 그렇죠. 그런 것도 확실히 있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다 이제 실력과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노력의 정도도 다른 것 같아요. 정상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나 저는
페더러보다는 나달이 더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진짜 일반인이 생각할 수 없는 노력이지만 노력만 가지고 봤을 때는 페더러보다는 나달이 더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네. 대표님 선수 생활 때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은데 14살 때 미국 동 나이 때 전국에서 탑5에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때 무릎에 OCD라고 고일 연골 박리증에 걸리셨다고 하셨더라고요. 네. 이때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테니스는 부상 기간이 있으면 랭킹이 또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때 어떻게 복귀를 하셨나요? 딱 OCD라는 판정을 받고 저희 아버님이 그 의사한테 엑스레이를 보면서 테니스는 언제 복귀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여쭤봤을 때 제 의사분이 테니스를 복귀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걸을 수 있는지 그거부터 일단 해결하자고 이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너무 어렸어서 충격이 없었어요, 저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노력을 많이 했지만 저희 아버님이 더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버님한테도 충격이 있지 않았을까 했는데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운동선수는 큰 부상에 한 번쯤 온다. 이거는 그냥 괜찮으니까 잘 견뎌내면 된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너무 그냥 태평하게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없었고 수술을 하고 6개월을 쉬고 이제 뛰면서 치는 게 이제 1년 정도 걸렸는데요. 엄청 걸렸네요. 네. 그걸 하면서 처음에 이제 쉴 때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제가 운동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이제 12시간 동안 서 있을 필요 없어요. 이제 운동 그만큼 안 해도 되겠구나. 좀 나도 쉬어야지. 그리고 막 좋아하는 게임하고 뭐 좋아하는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했는데 테니스를 그만둬야 되겠다는 그 옵션이 저한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쉬고 회복이 되면서 이제 다시 치려고 이제 시합을 나가기 전에 연습을 하는데 너무 안 맞더라고요, 공이. 예전에 감이 있잖아요. 그 감이 있으니까 다시 하면은 되겠지 했는데 그 감이 안 와요. 연습할 때도 안 왔지만 시합할 땐 더 안 와요, 그게. 잦은 부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주에서 4주 정도 쉬는 거는 빨리 회복을 할 수 있거든요, 실력을. 근데 1년을 쉬었잖아요. 근데 1년을 쉬었는데 거의 2년 걸리더라고요, 그 회복을 하는데. 몸도 사실 아무래도 성장하는 네. 상태니까 애초에 좀 불안정한 상태인데 그때 네. 또 큰 부상이 오면은 네. 전국 3위였던 그 실력이 아직까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없었어요. 제가 원래 있던 자리보다 훨씬 아래였고 문제는 다른 아이들은 저보다 연습을 계속 했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위에 있었죠. 사실 그때 나이에 1, 2년은 정말 큰 네. 건데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내려간 상태고 다른 아이들은 올라간 상태인데 그거를 다시 잡으려면은 그 아이들보다 노력을 3배, 4배 해야 돼요. 그 시간 안에. 그러니까 원래도 제가 노력을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썼지만 부상을 당하고 다시 돌아올 때는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다시 그 자리까지 올라갈 때까지. 네. 이제 랭킹으로서 보면은 다시 3위가 된 거지만 사실 원래 있던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제 친구들보다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진짜 전력 질주를 해서 연습을 해야죠. 그래서 다시 올라가신 거예요? 똑같이? 다시 이제 18세부 됐을 때 다시 3위가 됐죠. 항상 스포츠에서 느끼는 건데 항상 유스 때는 이게 유스와 비교가 되잖아요. 동 나이 때와 비교가 되는데 프로 선수로서 너무 힘들겠다고 생각을 한 게 프로에 데뷔를 하고 나면 위에 한 15년들이랑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래는 동나이 때 이 동네에 잘하는 친구, 이 동네에 잘하는 친구, 전국에서 잘하는 친구,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친구 이렇게 해서 벅찼는데 내가 이제 프로를 데뷔하게 되면 나달이랑 경쟁을 해야 되고 페더러랑 경쟁을 해야 되고 산프라스랑 경쟁해야 되고 이런 게 돼버리니까 근데 그 와중에 또 부상이 또 와버리면 너무나 힘들겠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니어들도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하고 있는데 프로들은 또 얼만큼 열심히 하고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제가 부상당한 시기가 정말 테니스 선수한테는 정말 중요한 시기거든요. 14살부터 16살 때 트랜지션 게임이라고 해서 베이스라인 뒤에서 치는 거를 많이 하다가 이제 앞으로 들어가는 네트 앞으로 발리를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약간 공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작전을 많이 배우는 시기인데 그거를 완전 놓쳐버린 거죠. 그러면서 공 치는 것만 어려웠던 게 아니라 작전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도 전혀 몰랐어요. 그것도 한참 있다가 알게 됐죠. 사실 프로가 되고 나서 이제 코칭을 하게 되면서 배웠어요. 근데 IMG에서나 그런 코치들은 그런 걸 안 가르쳐줬나요? 한국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제가 미국에서 배웠다고 생각하셔서 좋은 코치의 좋은 시스템에 좋은 환경에서 했겠지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코칭은 다 똑같아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막
정확하게 알고 그러는 코치들이 별로 없어요. 몇 없어요. 정말로. 저는 전국에서도 5위 안에 들었지만 세계적으로도 봤을 때 이제 20위 안에 드는 실력이었거든요. 주니어 때. 네. 근데 그 실력에 얼마나 좋은 코치, 세계적인 코치들하고 제가 많이 코칭을 받아봤겠어요. 제대로 알고 있는 코치는 많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놀랍네요. 네. 그만큼 테니스가 코칭하기가 어려워요. 또 뭐든지 배우면 끝은 없지만 정말 테니스 코칭을 하는 게 쉽지 않고, 지금은 좀 달라졌겠지만 예전에는 정말 그런 코치를 찾는 게 쉽지 않았어요. 네, 지금 되게 엄청나게 많은 고난과 역경이 계속 길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18살에 이제 대학 진학을 안 하시고 바로 이제 프로로 데뷔를 해서 ATP 투어에 도전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ATP 투어 포인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투어를 뛰면서 프로로 인정을 받는 길의 시작인 것 같은데, ATP 포인트를 따는 데까지 13번의 좌절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어요, 진짜. 이 선수를 이기면 포인트가 생긴다. 약간 이 기회가 13번 있었는데 그걸 다 12번에 실패한 다음에 마지막 13번째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들으시기만 하셔도 막 끔찍해 하시는 그 시절에 좌절의 연속이었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그거를 견디고 나가셨나요? 정말 힘들었어요. 진짜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멘탈적으로. 왜냐면 저는 프로가 되기 위해서 미국에 왔고, 제 가족도 제가 프로가 되기 위해서 다 왔는데, 그리고 이만큼의 시간을 다 투자하고 부모님은 저한테 그만큼 자금을 투자하고 했는데, 그 문턱까지 와 있잖아요. 네, 이제. 문턱까지 와 있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턱까지 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내가 여기서 얘네들도 못 이기는데 내가 어떻게, 안드레 아가시나 그 당시에 이제 잘했던 뭐 페더러가 이제 막 잘하기 시작했는데 걔네들을 어떻게 이기지? 아, 맞네요. 이게 판에 지금 사실 들어가는 생각만 했는데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사실 그때부터는 더 어렵죠. 왜냐면 얘네들은 하수들이잖아요. 프로들도 레벨이 있는데 얘네들은 하수들인데 내가 얘네들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내가 그 위에 있는 선수를 이기지? 라는 생각이 점점 많이 들어요. 그 13번의 좌절이 어느 정도의 타임 프레임 안에 있었나요? 그게 이제 2년 안에 있었죠. 아, 2년 동안 그러면은 네. 이제 18살에 당찬 마음으로 이제 난 프로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13번의 기회를 하는 동안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못한 거잖아요. 그쵸. 프로 입문을 못한 거죠. 왜냐면 18살 되면은 그 이후에는 프로를 뛰어야 돼요. 대학을 가거나 프로를 뛰어야 되는데 대학은 제가 안 갔고 프로라는 세계에 뛰어들었는데 프로 점수가 없으니까 제 당당하게 난 프로야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 또 어떻게 보면 또 주변의 친구들은 또 뭐 대학 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고 있고. 그렇죠. 대학 선수들은 전 그 대학은 생각도 신경도 안 안 했으니까요. 쓰고. 근데 이제 조금 더 시간을 이제 되돌아가면은 저는 대학을 가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넌 프로가 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공부하면 안 된다. 아, 테니스만 쳐야 된다 진짜 해서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 학교를 못 가게 했죠. 전국 3위 안에 들면은 제가 가고 싶은 대학에 아무 데나 갈 수 있어요. 골라서 그냥. 예, 그래서 스탠포드에서도 전액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레터가 왔는데 저희 아버님은 그냥 제 앞에서 찢어버리셨어요. 와. 와, 진짜. 저는 공부를 좋아했고 엔지니어링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코칭하는 방식이나 이렇게 얘기를 그 엔지니어링 하신 분들이 들으면은 생각 자체가 엔지니어처럼 한대요. 뭔가 고치거나 프로블럼 솔빙 할 때. 그래서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이랑 되게 친할 때가 많아요. 아, 이거 아까 말씀하신 데도 프로블럼 솔빙 하는 거 너무 좋아한다고 얘기한 그 자체도. 아, 그랬었구나. 그래서 2년 동안 진짜 힘드셨겠네요. 네. 이게 이런 거를 제가 한 번도 뭐 팟캐스트나 유튜브에서 얘기한 적은 없는데, 이런 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선수들이 자살 충동을 정말 많이 겪어요. 정말요. 네. 왜냐면 어렸을 때는 이거 아니면은 내 길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도 그거고 아는 것도 그거고. 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날 테니스 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믿고 있는데 정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게 프로가 되는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서부터 프로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하면은 그게 정말 많이 들어요.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고, 요즘 들어서 이제 막 사람들이 멘탈 헬스에 대해서 멘탈 건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예전엔 그런 게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 예전에 학생이 자살 충동이 있는 걸 제가 느끼고서는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부모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부모님이 좀 너무 잘 모르시는데 푸시를 하니까 애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 했는데 저한테 엄청 뭐라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 아들, 내 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나한테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그런 모습조차 얘기조차 하지 않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떻게 나한테 할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엄청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만 이상한 사람 됐어요. 근데 사실 거의 그 정도까지 푸시할 정도의 부모님이면 사실 그걸 못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더 많죠. 그리고 애들 입장에서는 무서워서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저희 부모님도 괜찮으니까 그만둬 라고 하거든요. 괜찮으니까 그만둬. 그게 더 무서워요. 나는 너 때문에 여기 이민 왔지만 괜찮으니까 그만둬. 어렸을 때 그걸 그만두겠다는 말이 나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그만두는 게 맞는 건가? 어렸을 땐 잘 몰라요. 그리고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사실. 너무 궁금했던 게 이제 그 상황에서 제가 알기로 한 150위권까지 들어가셨었나요? 투어 저요? 저는 네. 480위까지 했어요. 480위. 네. 그러면 그 브레이크드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12번 지고 13번째 점수를 딴 다음에 이제 480위까지 얼마나 빨리 올라갔는지 그게 궁금하신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뚫고 올라갈 수 있었던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었나요? 일단은 아까 제가 설명을 못 드린 게 프로를 입문할 때 13번째 이제 입문을 했다고 했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예선을 뛰어야 되는데 프로 그 본선이 있고 예선이 있잖아요. 근데 예선을 뛰어야 돼요. 예선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몰라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캘리포니아 LA에 있지만 플로리다에 프로 대회가 있으면은 거기에 일단 가야 돼요. 예선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가야 돼요. 아, 가 있어야 되는. 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럼 이제 신청을 해요. 가서. 그러려면은 비행기도 타야 되고 호텔도 예약해야 되고 코치 뭐 아버님도 가시면 아버님도. 그쵸. 일단 가서 신청을 해요. 그 신청한 날 12시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예선을 뛸 수 있는지. 왜냐면 128명이 나오거든요. 들어가 예전에는 컸어가지고 128명이라는 선수들이 나오는데 예선에 사인한 사람들은 200명이에요. 그러면은 프로 랭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예선에 들어가지만 프로 점수가 없던 사람들은 내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12시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12시 안 되면은 집에 그냥 다시. 다음 때 가기 전까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12시까지 기다려서 들어갔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9시에 경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선수들은 잠을 많이 자야 되는데 잠을 또 못 자고 또 1회전을 떼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 128명 선수들이 다 그게 12시, 1시 그 대진표가 나오기 때문에 스케줄이 나오기 때문에 밤 12시 말씀하시죠? 네. 대진 확정되고 너 뛸 거야 한 다음에 9시간 뒤에 경기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잡히면은 일단 스케줄을 보는데 못 들어갔으면은 다음 때를 준비를 해서 연습을 가야 돼요. 또.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잡은 기회 12번인데 네. 거기서 계속 미끄러졌으니까. 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선에 들어가는 확정인 선수들은 거의 다 프로 점수를 갖고 있는 프로들이에요. 그러면은 한 700위에서 800위, 어쩔 땐 600위까지 예선에 나와요. 500위까지 갔다는 거는 벌써 선수들이 뭐 우승을 했다거나 프로 대회를 그런 선수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예선에. 그리고 뭐 예전에 네. 부상당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그런 선수들도 그런 선수들은 있을 테고. 아예 점수가 없어서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18살 때 제가 시작을 하면은 최소 2명은 저보다 나이 많은 프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 2명은 거의 프로가 된 사람들을 이겨야 돼요. 2번을. 그럼 4번을 이겨야지 본선에 들어가요. 아직 프로 점수를 못 딴 거예요. 아, 본선에서 프로 점수 딸 수 있으니까. 네. 근데 4번을 이겼잖아요. 쟁쟁한 애들 2명 그리고 이제 프로 선수 2명을 이겨서 본선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본선에 들어갔다고 해서 점수를 주지 않아요. 본선에 들어가서 500위 안에 있는 애들을 한 번이라도 이겨야지 1점을 줘요. 그럼 5번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벌써 체력이 고갈된 상태에서 1회전을 하거든요. 나는 완전 지쳐있는 상태인데 벌써 500위권 안에 있는 선수더라고 해서 한 번 이겨야 돼요. 5번 이겨야지 1점을 따잖아요. 그 다음 상대는 또 거의 다 시드예요. 시드가 뭐냐면은 그 대회 안에서 8번째로 잘하는 선수들이랑 거의 해야 돼요. 그거를 해서 이겨야지 8강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본선에 올라가서 또 5번을 이겨야지 우승을 해요. 그러니까 예선서부터 본선까지 해서 우승을 하려잖아요. 10번을 이겨야 돼요. 거의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진짜 살얼음판이네요 진짜. 네. 근데 그거를 제가 잘 해서 예선을 거쳐서 4명을 이기고 프로 선수 최소 2명을 이기고 본선에 간 게 12번이에요. 근데 긴장이 되니까 다 이겼다가도 놓친 찬스가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1점 따기가 너무 어려워서 긴장이 되는 거예요. 네.
예전에 마라 사핀이라고 러시아 선수가 있는데 세계 1위였던 선수가 US 오픈을 우승하고요. 한 말이 있어요. US 오픈 우승했는데 US 오픈 우승한 것보다 내가 예전에 1점 땄던 게 더 기분이 좋았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어려워요. 그 1점 따기가. 네. 근데 정말 웃긴 건 뭐냐면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해서 1점을 따잖아요. 그 다음서부터는 여유로움이 생겨서 한 번에 올라가요. 쫙. 네. 그래서 제가 노랭킹서부터 480위까지 올라간 게 한 5개월에서 6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네. 진짜 이게 프레셔 압박이라는 게 진짜 큰 네네네. 거네요. 네. 실력이 암만 좋아도 내가 프레셔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멘탈 그렇죠. 힘인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가 되셨는데 네. 거기서 또 다른 또 고난이 기다리고 다시 있었는데. 제 무릎이 아팠죠. 근데 그거 전에도 제가 어깨 부상이 이제 왔죠. 근데 그거는 정말 제 잘못이에요. 제가 이제 재활 트레이닝을 열심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던 게 내가 그 역경을 뚫고 벽을 뚫었는데 승승장구하는 상태에서 제일 많이 오는 게 부상이에요. 되게 희한해요. 그래서 제가 제 선수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잘 쳤을 때 방심을 하면은 부상이 와요. 항상 뭔가 붙잡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잘 될 때 자신감이 넘쳐 있을 때 오는 게 부상이에요. 그러면은 그 자신감이 완전 제로가 아니라 그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그럼 또 다시 쌓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주니어 선수들한테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거는 부상하고 예방하는 거를 정말 잘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해서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고 오만하면 안 된다. 더 몸 관리를 그때 잘해야지 이제 그게 유지가 되고 계속 올라갈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 운동을 안 해봤기 때문에 트레이너에 대한 중요성을 몰라요. 퍼스널 트레이너라고 하잖아요. 그 PT의 중요성을 모르고 코치보다 가끔 더 비싼 PT와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멀리서 봤을 때는 이게 굳이 필요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또 잘 안 하게 되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 하나 때문에 정말 많은 게 바뀌고 많은 게 셋백이 생기는데. 네. 그래서 이제 부상 때문에 그럼 은퇴를 하신 거세요? 그쵸. 이제 어깨가 다치고 나서 14개월을 또 쉬었어요. 네. 회전근개가 2개가 파열되고 어깨 아래에 있는 레이브럼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또 파열돼가지고 14개월을 쉬었죠. 근데 14개월 쉬고 나니까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1년 이상이 걸렸어요. 돌아오는데. 겨우겨우 제자리로 가려고 할 때 또 다시 제 무릎이 재발돼서 그래서 제 실력은 돌아왔는데 대회 하나를 뛰고 나서는 다음 대 연속으로 다시 뛰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 날. 근데 무릎이 결승까지 가면은 무릎이 아파서 그 다음 대를 쉬어야 돼요. 근데 그 다음 대를 쉬고 그 다음 대를 하는데도 다시 와요. 그 통증이. 그러니까 이제 이제 실력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내가 뛸 수 없으면은 선수 생활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이제 그만두게 된 거죠. 근데 그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게 내 인생의 전부야라고 생각하고 하나의 목표만으로 달려왔는데 그만둬야 되는 그 상황이. 근데 참 여러 가지가 겹쳐 있었어요. 그때 이제 금전적으로 저희 가족도 되게 힘들었고 제가 또 다친 건 아니지만 통증이 다시 오면서 퍼포먼스가 안 나오니까 퍼포먼스가 안 나오고 돈도 없으니까 그냥 그만둬야 되네. 그냥 선택이 없었어요. 그때. 네.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서 이제 코칭의 길로 간 거죠. 왜냐면은 금전적으로 가족이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나마 제일 잘하는 게 이제 코칭이 아니라 히링 파트너였죠. 그때는 그냥 공을 쳐주는 연습 상대를 이제 하면서 돈을 벌었죠. 처음에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예 트랜지션을 하게 되셨는데 코치로서 또 재미나 막 이런 걸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지금 하는 코치님이 얼만큼 잘하시는 코치님인지 다 알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되게 재밌다. 이거 이제 앞으로 내 길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완전 이제 전념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처음에는 제가 코칭에 대한 뛰어남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재능이 있는지 몰랐는데 부모와 선수 사이에 갈등이 항상 있어요. 코트에. 왜냐면은 코치를 항상 사용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코치를 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또 부모는 테니스 선수가 아니었고 테니스를 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원하는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하는 게 틀린 건 아닌데 설명을 못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저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알고 있지만 그 부모님하고 그 선수 관계가 있고 제가 이제 개입을 하면은 예의가 없잖아요. 예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하루는 그 아버님이 딸이랑 또 이제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제 의견을 묻더라고요. 영어로 얘기하니까요. "너의 말도 맞고 얘의 말도 맞는데 네가 얘한테 전달하는 게 이거고 얘가 설명을 하는 왜 안 되는진 이거고." 했는데 "야 너 천재다."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딱 그 clarity라고 하죠. 예, 약간 예. 딱 그 머릿속으로 클릭되는 게 그게 딱. 예. "바로 그거야.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였어." 그러더라고요. "아 그거는 이렇게 설명하면 되고 얘는 왜 그걸 못하는지 설명을 해 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얘가 더 잘할 거고 너도 아빠가 얘기하는 게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한번 해 봐." 하면서 이제 코칭이 시작된 거죠. 이게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잖아요. 참 네.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따라 그리고 누구한테 전달하는지에 따라 언제 전달하는지에 따라 다 다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코칭의 재능을 찾으셨는데 코칭하실 때 코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철학 같은 게 있으실까요? 예전에 철학 같은 게 없었는데 요즘은 제가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거는 밸런스와 타이밍이에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특히 한국 분들은 교과서라는 거를 이제 좋아하시고 법칙 아니면은 정답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시기 때문에 어떤 하나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정답이라기보다는 이제 밸런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예를 들자면은 포핸드 칠 때 스윙을 할 때 손목의 단단함이 너무 딱딱하게 손목을 쥐고 있으면은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파워가 안 나거든요. 컨트롤도 안 생기고. 또 반대로 너무 부드럽게 흐물흐물거리게 되면은 파워는 많이 나오는데 아예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너무 흐물거리는 손목을 갖고 있으면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단단하게 이 선수를 설득을 시켜서 손목을 만들까? 너무 손목이 경직돼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부드럽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밸런스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코치는. 근데 자꾸 손목은 단단하게 줘야 돼. 아, 손목은 부드럽게 해야 돼. 그렇게 그냥 정답을 지어버리면은 정답이 아니거든요, 그게. 아 그러니까 그게 가야 되는 방향과 목표 지점은 확실히 있지만 그 과정을 가는 길에 정답은 없는데 네. 그걸 인식을 못하고 항상 이 쿠키 커터라고 하잖아요. 딱 그쵸. 하나의 모든 거의 솔루션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계속 찾게 되고 그런 거에 그쵸. 집착하게 되는 게 네. 있군요. 물론 처음 배울 때는 교과서로 배우고 기본이라는 게 있고 펀더멘탈이라는 게 있지만 전문가와 교과서가 다른 점은 전문가는 유연하거든요, 생각 자체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이런 상황일 때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이런 상황일 때는 다르게 생각해야 되고 아 이건 이렇게 대처해야 되고 저렇게 대처해야 되고 생각이 되게 유연하거든요. 정답을 '아 이게 맞는 거구나.'라고 가정해 버리면은 오히려 테니스가 어려워지고 삶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오랫동안 가게 되면은. 예. 되게 유연함이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 밸런스를 하셔서 생각이 든 게 있는데 저는 프레이밍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멘탈을 어떻게 프레이밍 하는지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드는 첫 번째 본능적인 감정이 있잖아요. 그 감정에서 이제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질 때 그 과정에서 프레이밍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행동과 결과가 되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 자신을 약간 속이는 걸 수도 있겠지만 항상 가고 싶은 목표에 유리하게 생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라크로스 선수를 하고 있는데 라크로스 경기에 들어갈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공격수를 하고 있는데 제 수비수들이 보통 한 6'2", 6'3", 그러니까 188, 192 정도 되는 선수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높은 레벨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얘보다 빨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얘가 힘도 더 세고 더 빠르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라크로스는 컨택트가 있어서 좀 맞다 보면은 좀 쪼그라드는 그게 있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벽을 느끼게 되면은 좀 쪼그라드는 게 있어서 제 타고난 기질이 갈등을 좀 피하려고 하고 싫어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되면은 그냥 경기장에서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테니스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팀 스포츠는 살짝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냥 공 받으면 바로 딴 사람한테 넘기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벽을 또 어느 순간 넘어야 하니까 이제 저는 그걸 넘기 위해서 마인드 프레이밍을 들어갈 때는 정말 다 죽여버려야겠다. 진짜 막 거의 사이코 마인드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가끔 친구들이 제 운동 경기 보러 오면은 간극이 너무 심하다. 그 모습이. 근데 초반에만 좀 그렇게 집중을 하려고 하고요. 되게 어그레시브하고 되게 공격적이고 막 다 죽여버릴 거고 난 그냥 미친놈이고 막 이런 생각을 해서 들어가고 그러면 아드레날린이 나오면서 좀 덜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덜 긴장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스포츠 경기를 하는 거니까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조금 쿨한 마인드셋으로 좀 이제 가져가려고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프레이밍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코치로서 앵커링을 해줘요.
아까 밸런스를 얘기를 했을 때 유연한 쪽, 딱딱한 쪽 그거를 제가 앵커링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정답이 있거든요. 앵커링이 벌써 거기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거를 건져내서 반대쪽에다가 저는 앵커링을 걸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밸런스를 맞추게끔 해주는 거고 또 한 가지 앵커링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언제 무엇을 얘기해 주는지. 자기가 정말 잘한다고 느끼는 코치들이 문제점이 뭐냐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다 얘기해줘요. 너무 많은 정보를. 이 사람한테 필요 없는 거는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진짜 코치들은 말도 잘해야 되지만 말조심을 엄청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이건 또 다른 얘기지만 선수가 자신감이 넘쳐 있을 때 조금 잘 못하는 게 있으면은 그거를 얘기하면 안 돼요. 얘가 그거를 좀 받아들이고 내가 이게 잘 안 되네 라고 느낄 때까지 그냥 둬야 돼요. 바로 보인다고 해서 야 그거 잘못하고 있잖아 이렇게 그럼 이제 하잖아요. 지금까지 잘 되던 게 다. 그렇죠. 그 자신감이 제가 그걸 얘기하니까 이제 무너지는 거죠. 야. 오히려 그냥 잘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 대로 그냥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근데 뭔가 하고 싶어서 뭔가 도움을 주고 싶어서 뭔가 더 잘하게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선수들이 오히려 망할 때가 되게 많은 거죠. 네. 타이밍도 중요하고 앵커링도 중요하고 지식은 당연한 거고요. 지식과 경험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전제 조건이고 타이밍과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주는 거나 그게 이제 정말 코치가 할 역할이죠. 탑 레벨에 가서는. 네. 코치라고 생각하면 뭔가 이렇게 테크니컬한 걸 생각을 많이 하는데 특히 또 하이 레벨의 선수일수록 그냥 딱 적시적소에 찔러주는 그런 멘탈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겠네요. 그게 훨씬 많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점은 한국 사람들이 정말 뭐만 하면 멘탈이다 이러잖아요. 네. 아 멘탈이 약해. 유리 멘탈이야. 포핸드를 못 쳐도 아 멘탈이 안 되네. 서브가 안 돼도 멘탈이 안 되네. 세컨 서브 안 돼도 멘탈이 안 되네. 뛰지를 못해도 멘탈이 안 되네. 다 멘탈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어 문제점을 고치는 걸 좋아해요. 무엇 때문에 멘탈이 무너지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무엇 때문에. 다 멘탈은 맞아요. 근데 그게 부모한테서 올 수도 있고 그 무너지는 하는 요소가요. 내가 포핸드가 안 돼서 멘탈이 무너질 수도 있고 내가 체력적으로 체력 운동이 안 돼서 멘탈이 무너질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요소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멘탈이라고 하지만 코어에 들어가서 그거를 고쳐줄 생각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멘탈을 어떻게 보면 따로 이렇게 떨쳐내서 다 멘탈이라고 하는데 사실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멘탈이 중간에 있다면은 멘탈을 영향력을 주는 뭐 테크닉 그리고 주변 환경 컨디셔닝 뭐 다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주변 거를 바꿔주면은 코어에 있는 멘탈이 좋아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멘탈이 이제 큰 틀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안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 있는 그 요소를 바꿔주거나 생각을 다르게 하거나 수정을 해주거나 하면은 그 멘탈이 전체적으로 풀해지고 이제 좋아지는데 그거를 하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멘토링 자체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코어의 문제점을 딱 찝어주고 그거를 이제 고쳐주는 거죠. 또 이제 코칭의 단계가 되게 많은 게 분석하고 그걸 딱 찾아내고 고쳐주는 것도 어렵지만 초보자나 입문자 가르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선수를 파이프라고 생각하고 물이 이제 흐르는데 그걸 막아주는 역할이 코치라고 생각하면은 그 물이 셀 때가 있어요. 물이 어디서 새는지 그걸 찾아야 되거든요. 코치가. 해결책을 주면서 그 패치를 하면은 딱 단단하게 닫혀있는 상태가 돼서 물이 안 빠져나오잖아요. 그럼 단단한 상태가 돼요. 근데 입문자나 초보자를 가르칠 때는 새는 게 너무 홍수예요, 홍수. 막 물이 어디 그러니까 그거 다 막아주려면은 아, 이 구멍이 어디가 제일 크지부터 찾아야 되는데 아예 접근이 다르겠네요. 접근이 달라요. 죄송해요. 제가 질문에 답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프로 코치는 이 나이 어린 선수들이나 입문자들 가르치는 사람들을 되게 무시하고 그리고 또 무시함을 당하기 때문에 또 서로 무시하는 거죠. 입문자 코치들이 네. 또 무시하고. 서로. 근데 역할이 다르거든요. 근데 종목이 아예 다른 건데 어떻게 종목이 정말 다르거든요. 테크닉도 안 되고 발도 안 되고 체력도 안 되고 멘탈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사람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그 코치들과 하나 정말 미세한 그 물 새는 걸 찾아가지고 그거 패치해주는 사람과 역할이 정말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패치할 때 막 붙이다가 딴 것들 다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왜냐면 그 해결책을 잘못 하잖아요. 그러면 구멍이 다른 데 생길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되게 어려운 건데. 구멍이면 다행이죠. 구멍이면 맞아요. 다행이죠. 네. 근데 그 하나의 구멍으로 완전 작살날 수도 있거든요. 그 네, 선수가. 네. 그게 이제 슬럼프에 빠지는 거고요. 그게 선수 때문이 아니라 코치가 슬럼프에 빠지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역할이 되게 다른데 저는 아카데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시스템은 프로를 가르치는 코치들이 있어야 되고 주니어 선수들과 그 디벨롭먼트 하는 그 역할을 해주는 코치가 따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서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도와주면서 그런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꿈을 가지고 항상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네. 로드 프로 아카데미를 네. 뭐 그게 기대해 이제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단계가 7가지, 8가지가 있어요. 지금 계획해 놓으신 게. 네, 네. 처음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레슨이었어요. 레슨으로 돈을 벌어서 두 번째는 그걸로 이제 사업을 하고 물건을 만들고 뭐 세 번째는 돈을 벌어서 선수들을 후원을 해주고 네 번째는 그 돈으로 아카데미를 만들고 뭐 이런 페이즈가 있는데 지금 한 5번째 와 있어요 지금. 근데 한 7번째 단계가 저희는 아카데미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한테 코칭을 이렇게 하고 이름이 있고 한데 왜 아카데미를 안 하세요라고 저한테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망하는 아카데미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왜 망하는지 알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해소를 하려면은 이 단계를 다 거쳐서 아카데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코칭을 잘하고 그냥 내 이름이 있으니까 아카데미를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유지를 해야 되고 돈이 또 필요하고. 돈이 또 필요하고 나의 새끼 코치들 그 아래에 있는 코치들한테도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야지 탄탄하게 이제 유지를 하면서 정말 세계적인 선수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가 되는 건데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아니면은 내가 이거밖에 할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아카데미도 운영하기 쉽지 않거든요. 아카데미도 비즈니스인데 한 번도 비즈니스 안 해보고 사업을 안 해본 사람이 운동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아카데미 한다고 잘할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것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코칭 관련해서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제 테니스의 이제 멘탈 엑스펙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 생각에 테니스만큼 멘탈이 중요한 스포츠가 없는 것 같아서 함께하는 선수들의 멘탈을 길러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좀 물어보고 싶었고 또 멘탈은 재능의 영역인지 아니면 좀 훈련을 하면 좋아질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참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아까 이제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멘탈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가 같이 묶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멘탈도 어느 정도 충분히 길러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멘탈은 재능인가요? 아니면은 키울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저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때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갑자기 멘탈이 좋아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역량이 있겠지만 그거를 잘 키워주는 사람은 부모의 역할이고 어렸을 때 코치님들의 역할이 되게 커요. 프로하고 좀 다른 영역이죠. 사실 프로 코치와 약간 주니어 코치와의 다른 영역이긴 해요. 그러니까 확고한 그 미션과 비전을 심어주는 게 사실 모든 멘탈리티의 기본이다. 네, 제 생각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코칭을 할 때 프로 코치를 할 때와 주니어 선수들 코치할 때는 되게 다르지만 프로를 코치할 때 예를 들자면은 제일 중요한 건 대화예요. 대화가 돼야 돼요. 일방적으로 하는 대화가 아니라 쌍방향으로 이제 대화가 돼야 돼요. 근데 대화가 그냥 대화가 아니라 진심이 섞인 대화가 돼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선수를. 아, 이 선수는 이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생각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코트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고 뭐 부모님에 대한 생각 그런 생각을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좀 이해를 했을 때 코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멘탈적으로 코칭을 해줄 수 있는 거의 시작은 대화예요, 그냥. 그 과정에서 이제 신뢰도 쌓이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요. 갑자기 어떤 선수가 저를 불러요. 들어가자마자 포핸드가 그러면 어떻게 시합을 하니? 이렇게 쳐야지 하면 듣겠어요, 그 선수가? 뭐야 이러겠죠. 네. 사업적으로는 좀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뭐 CEO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선수 영역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선수와 코치의 영역은. 갑자기 코치가 들어가가지고 야 포핸드가 무슨 그따구야 이렇게 쳐야지라고 하잖아요. 아니면은 잘하고 있는데 테크닉을 이렇게 바꿔야 돼. 들어가자마자요. 그러면은 절대로 그 선수가 듣지 않거든요. 무슨 바탕에? 왜? 그게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자기가 하던 대로 하지 그 코치가 암만 잘났다고 해서 그거 듣지 않거든요. 왜냐면 내가 하던 게 있기 때문에. 왜냐면 내가 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일단 제일 믿을 수 있는 건 내가 하던 대로 하는 게 제일 믿음이 그쵸, 가는 그쵸. 거예요. 네네. 근데 그걸 바꾸라는 거잖아요. 갑자기. 새로운 방법으로. 일단은 마음의 대화가 돼야 돼요. 마음의 대화가. 진짜 이해를 해주고 너는 왜 거기서 그렇게 쳤니? 그 상황에선 느낌이 어떠니? 정말 대화를 많이 하고 시작이 조금씩 되는 거지.
갑자기 가서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고쳐 하는 게 코치가 아니거든요. 네네네. 제가 멘탈에서 이제 이게 길러질 수 있는 건가에 대한 질문을 했던 이유가 네. 보통 막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막, 자신감을 가져. 좀만 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근데 그게 약간 이게 사실 뭐 그렇게 해서 그냥 마인드 스위치만 해서 될 문제였으면은 애초에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자신감을 불어 넣어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코치로서. 왜냐면 어떤 게 부족하고 한지 아니까. 근데 그 방법이 저는 제 방법이 있죠. 왜 그런 말을 하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저는 이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게 저는 제 선수들한테 자신감을 불어 넣어준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연습해왔던 게 딱 정확하게 그거고. 그쵸. 그러니까 진짜 하던 대로만 네. 하면 된다. 바탕이 있어야 돼요. 그 자신감의 바탕이 있어야지 뭐 시간과 노력과 바탕이 있어야지 코치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갑자기 가서 최면 걸듯이 넌 할 수 있어. 난 널 믿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코치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제가 왜 그 방법을 싫어하냐면은 그 방법을 저한테 쓰던 코치들이 되게 인류 코치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시합에 들어가면 포인트가 안 되는데 뭘 믿으라는 거지? 그냥 그거죠. 네네. 무슨 해결책을 좀 주고 얘기를 하든가 약간 그런 생각을 들 때가 많아서. 네. 근데 이제 제가 예민하고 생각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 물론 그런 코칭을 받아들이는 선수들이 있어요. 좀 단순한 애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코칭을 받았을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죠. 왜 자신감이 있어야 되지? 내가 뭘로 자신감을 키워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제일 느낀 거는 이 멘탈과 자신감 이런 애스펙트는 실질적인 이 스포츠나 행위랑도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고 떼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냥 딱 멘탈만 좀 키울까 해서 갑자기 키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근데 제가 그 되게 와닿았던 말 중에 진정한 자신감은 이런 마인드 스위치가 있어서 가능한 게 아니고 정말 수많은 똑같은 동작을 비슷한 시츄에이션에서 여러 번의 반복과 준비를 내가 이 상황을 위해 많이 해왔다라는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다. 그래서 사실 연습과 관련된 이야기로 생각하는 게 제일 제가 그나마 와닿는 설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감은 결국에 그 똑같은 동작을 내가 수백 번, 수천 번 이 비슷한 상황에서 연습을 해왔다. 그리고 이거 이겨내왔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뿌리 깊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운동선수 중에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라고 레전드 농구선수가 있는데 멘탈로 엄청 유명한 선수죠. 네. 만바 멘탈리티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 선수가 게임 위닝 샷, 그 어프로치 하는 방식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딱 게임이 한 몇 초 남고 이거를 넣으면 이기고 상황에서 이 사람이 되게 농구를 단순하게 만들더라고요. 결국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코트의 스팟에 가서 내 슛을 쏠 거고 난 이걸 몇백 번, 몇천 번 썼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게 안 들어가면은 이제 역적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이 사람은 괜찮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스테디움에 있는 이 팀에 있는 누구보다 열심히 연습을 했고 그거는 내가 너무 잘 설명을 할 수 있고 아무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샷을 가서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걸 해서 놓쳤으면 아무도 팀에서 뭐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실패가 두렵지 않아서 자신감이 있는 거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걸 듣고 약간 내가 생각했던 자신감은 좀 멘탈적인 그냥 부분이었는데 사실 코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습과 되게 연관이 있고 이 모든 거가 참 연관이 있구나. 그래서 이 친구 멘탈이 문제야, 이 친구 멘탈이 문제야 하는데 사실 그 근본에는 다른 게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멘탈이 문제가 아니에요. 분명히 무언가 멘탈을 흔들리게 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서 어떻게 해서든 그거를 보강하든지 없애든지 하면은 멘탈이 자연스럽게 좋아져요. 그거를 이제 한국 사람들이 멘탈이야 하는데 코치로서 멘탈 안 좋은 애를 만났을 때 그거랑 똑같아요. 바보한테 너 바보야 그러면 그거 욕이잖아요. 그쵸. 예. 근데 지금 흔들리고 있는 애한테 야, 너 왜 멘탈이 안 좋니? 왜 멘탈이 약하냐? 멘탈 잡아. 자신감을 키워. 그러면은 더 기분이 안 좋다는 거죠. 왜 멘탈이 흔들리고 그 멘탈을 어떻게 잡을 건가를 고민을 해서 그걸 풀어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 멘탈이 왜 이렇게 약하지? 라는 말을 계속 코치가 입에서 반복을 하잖아요. 그럼 그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는 멘탈이 약하구나. 난 멘탈이 약하네. 난 멘탈이 약한 선수구나. 난 멘탈 왜 이러지?
혼자 그 플레이어 디프레션에 빠지게 돼요. 그럼 안 좋은 사이클이 계속 일어난다고. 왜냐면 그 상황이 또 오면은 또 그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멘탈을 무너뜨리는 요소를 찾아서 그거를 이제 반복 훈련하든지 이제 그런 거를 하는 거죠. 사실 그런 사이클을 좀 벗어날 수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프레이밍을 잡는 그런 걸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완전 이제 테니스 초보지만 매치 포인트나 이럴 때 이제 마지막 서브를 넣어야 되는데 이걸 내가 놓치면은 이제 지는 약간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저는 그냥 제 자신한테 I'm clutch 이런 얘기를 계속 할 때가 있거든요. 원래 이런 상황 나 잘 하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 체면을 걸고 하다 보면은 안 될 때도 있지만 될 때가 있으면 그거를 마인드로 계속 갖고 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나는 역시 클러치지. 나는 역시 이런 상황에서 잘하지. 이런 생각이 계속 있고 또 안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보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선택인데 결국에 내가 이런 상황에서 멘탈이 강해져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프레이밍을 해서 잘 받고 잘 거르고 받고 약간 이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진짜 잘 믿고 있더라고요. 아 나는 이 상황에서 클러치야. 네. 물론 그냥 저만의 착각일 수도 있지만 그게 저한테는 그게 제 퍼포먼스를 올려준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죽이는 제일 큰 요소가 부상이에요. 제가 그 느낌을 알거든요. 그 자신감이 많을 때. 자신감이 이제 계속 쌓인다는 거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이제 생긴 건데. 계속 이제 실제 어플라이를 하고 거기에 성공된 사례를 보고 이러면서 그렇죠. 왜냐면 내 스스로 그걸 봤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는 걸 봤고 그거를 봤기 때문에 또 믿고 하면서 그게 자신감이 이제 생기는 건데 그걸 정말 쉽게 죽일 수 있는 건 부상이에요. 정말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부상을 예방을 하거나 아니면은 최소화시키는 게 선수의 임무예요, 정말. 그냥 실력이 좋아지는 거가 임무가 아니라 실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려면은 그 큰 부상이 오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정말 제일 중요해요. 이제 코칭 얘기가 또 나와서 그런 건데 좀 네.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정현 선수 코칭을 그래도 또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때가 2017년도거든요. 정현 선수 나이가 21살 23. 맞네요. 미국 나이로 21. 네. 네네. 네. 그때 슬럼프였죠. 제가 슬럼프여서 맡았을 때. 맡으셨나요? 네. 어떻게 슬럼프 극복을 했나요? 아까 말씀드린 멘탈을 약하게 하는 요소들을 다 얘기해서 개선해 나갔죠. 혹시 그게 어떤 것들이 몸의 밸런스 같은 거요. 그러니까 대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현이한테 이제 물어본 게 되게 많죠. 언제 제일 잘 쳤다고 느꼈냐? 왜 상대방이 너를 어려워했을 것 같냐? 너의 무기는 예전에 뭐였냐? 지금은 어떻게 치냐? 그리고 정현 선수가 폼이 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막 따라해서 보여주고 이게 편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청 불편해요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바꿨어? 그랬더니 IMG에서 자기를 폼적으로 건드린 사람이 없대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은 거지. 그러면서 이제 폼이 막 바뀐 거지. 자기가 그걸 막 바꾸고 아니면 코치가 바꾼 게 아니래요. 진짜? 그러면은 그 불편해? 그랬더니 너무 불편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 바꾸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그 두 발을 붙이고 치는데 두 발을 붙이고 치면은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공이 밀리는 현상이 일어나서 네가 원하는 정확한 곳에 칠 수 없다. 해서 밸런스 고쳐주고요. 그리고 뭐 짧은 공 정말 웃기지 않아요? 세계 50이었던 사람이 짧은 볼이 어렵대요. 찬스 볼이. 50이었던 사람. 형 또 베이스라인 잘 치시니까 근데 짧은 볼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봤죠. 그랬더니 라켓백을 입문자 때는 라켓백을 빨리 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라켓백 엄청 빨리 빼요. 근데 라켓백을 빼고 움직이니까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몸이 이렇게 이미 열려 있으니까.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하고서는 빨리 뛰려면 뛰어져요. 그게 안 뛰어지지. 그래서 제가 보여줬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팔을 흔들면서 갔다가 마지막에 칠 때 빼고 치면 된다. 그랬더니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가 되게 작은 것 같지만 그런 개선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숙제가 풀린 거죠. 되게 불편했던 게 편해지니까 멘탈이 그냥 살아난 거예요. 네. 너무 웃기네요. 52 선수가 그런 거를 겪고 있다는 게. 네. 그때 그 뭐 하나 우승하지 않았나요? 그 넥스트 젠. 네, 넥스트 제가 젠 그 전까지 맡고 제 후배가 또 그 저를 이어서 맡고 했죠. 저는 그때 나는 회사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이제 전 회사 일로 돌아가고. 그 선수를 봤을 때 좀 뭔가 떡잎부터 다르다는 생각을 했었나요? 아니면 뭐 특별한 게 있었나요? 뭐가 특별했나요? 정현 선수. 그 정현 선수도 그렇고 이명규 선수도 그렇고
둘 다 제가 슬럼프 때 봤는데 정말 다행인 거는 그 선수들이 어렸을 때 주니어 때 피크 찍는 모습을 제가 기억을 해요. 정말 괴물같이 쳤을 때요, 둘 다. 한창. 예. 근데 저는 되게 희한한 게 움직이는 이미지가 있으면은 잘 기억하거든요, 그게. 특히 스윙 패턴이나 아니면 발 움직이는 거나 그런 모습들을 보면 되게 잘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그 선수랑 다시 만나서 코칭을 하게 됐을 때 너 어렸을 때 그렇게 안 쳤었는데 왜 그게 바뀌었어? 라고 제가 물어볼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은 제일 잘 쳤을 때 봤던 거를 되게 신기해해요. 왜냐면은 그때 제가 제일 잘 쳤다고 느꼈어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야, 그거 다시 돌아가면 되겠네. 너 이렇게 했어. 하면은 그거를 해서 이제 개선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자신감이 올라오고 어렸을 때 감이 또 생겨나고 하는 거죠. 예. 그런 방식으로 이제 고쳐 나가고 그 선수들이 정말 괴물같이 쳤던 선수들이거든요. 예. 원래 잘 했던 거를 좀 이렇게 끄집어내줬던. 네네네. 예. 그리고 저는 제 학생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네가 못 친다고 해서 네 역량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선수들은 많이 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실력이 내려갔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걸 풀면은 이제 다시 올라가는 건데 뭔가 안 되고 지는 거를 반복하다 보면은 내 실력이 내려갔다고 생각해요. 내 존재가 내려간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기는 게 목적이잖아요, 테니스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게 되면은 내 실력과 내 자신이 되게 내려갔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역량은 아직 여기 있는데 그냥 지금 당장의 실력이 여기일 뿐이지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근데 그게 안 풀려서 그냥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멘탈이 살아나요. 아, 나 왜 이러지? 난 이제 안 되나? 그 생각에서 벗어나게끔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야, 너 원래 여기였어. 너 여기야. 왜 그런 생각을 해? 주변에서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럼 다시 살아나요 또. 다시 살아났을 때 그 내려간 요소를 찾아서 빨리 고쳐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너 여기야 했는데 말만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그럼 오히려 반대 역효과가 나요. 아, 나는 여기까지, 코치님은 난 여기라고 생각하는데, 난 아직 여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격차가 너무 심해서 실망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한다고. 좀 적당한 타이밍에 네. 또.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하고서는 빨리 그걸 찾아서 고쳐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거 봐, 너 충분히 괜찮았다니까. 그냥 잠깐 안 됐던 거야. 그렇게 이제 선수들을 약간 이끌어 주려고 많이 하죠. 물론 이제 진실되게 계속 해요. 못하면 못한다고 해요. 너 그렇게 안 쳤었는데? 그거 맞는 방법이 아닌데? 라고 이제 진실되게 얘기를 해줘요. 못하고 있는데 잘한다고 하지 않아요. 잘하고 있는데 못한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진실을 말할 때도 타이밍이 있다. 그렇죠. 그 타이밍이 있는 거죠. 네. 자신감 때문에 랭킹은 올라갈 수 있지만 테크닉적으로 내려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전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얘기를 해요? 걱정이 돼서.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자신감이 올라갔지만 기술이 지금 조금 흔들리는 게 보이는데 지금 얘기해줘야 되겠다 해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역효과가 났어요. 얘기하니까 자신감까지 꺾였어요. 그거 다시 올리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인다고 해서 바로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들었죠. 그래서 선수가 느낄 때까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말을 듣더라고요. 저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럴 때 몇 주 전서부터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 근데 자신감이 이제 있으니까 그때 내가 말할 필요가 없었지. 근데 이거는 요렇게 고치면 돼 하면 금방 다시 올라가요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애 키우는데 되게 좋은 조언이 될 수도 있겠다. 부모의 마음이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잘 되길 바라고 막 그쵸. 그런데 지금 이제 이미 보이는데 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 잔소리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메시지가 너무 좋은데 그걸 네. 너무 많이 남발을 하면은 그 메시지 무게가 또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찬스를 좋은 타이밍에 써야 된다. 맞아요.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좋은 결과인데 그 네. 결과를 위해서 가끔 얘기를 안 하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밸런스와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누구한테 얘기하는지에 따라 정말 참 다르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도 이제 팀 스포츠 하면서 대학교 1학년 때 언더 20 라크로스 월드컵을 나가게 됐는데 주장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성인 대표팀에 제일 막내로 있었었고 그래서 그 막내들의 그 서름을 알거든요. 나는 여기 빨래를 하러 온 건지 아니면 내가 여기 경기를 뛰러 온 건지 난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아니었죠 저도. 근데 경기는 안 뛰게 해주고 물만 뜨고 네, 빨래만 나는 하고. 물만 뜨고 빨래만 하고 나는 여기 왜 온 거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그 서름을 아니까 그 선수한테 찾아가서
조그만한 그 플레잉 타임에 팀에 필요한 역할을 딱 이제 찝어줘요. 너는 오늘 약간 이런 헛슨 플레이를 할 거고. 너는 주장이 그런 걸 얘기해 주나요? 제가 그냥 했었죠. 와, 그거 너무 좋은데요? 네, 왜냐면은 제가 그 입장을 해봤으니까. 네. 근데 그런 한 명 한 명이 팀 벤치 분위기를 만들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돌아왔을 때 막 네. 우리 같이 가자 막 이 느낌이랑 그냥 가만히 이렇게 심각하게 있는 거랑 사실 와, 천차만별이거든요.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제가 그걸 느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 팀에서 쓸모가 있고 너의 역할이 있다. 네.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그죠. 네네. 너가 지금 누구보다 다리가 프레시하기 때문에 네. 제일 체력이 많기 때문에 겁나 들어갔을 뛰어, 때 이거죠. 겁나 뛰어서 뭐 허슬 플레이를 하든지 그거 하나는 너가 우리 팀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라는 그 기회를 갖고 있으니까 그거를 살려보자. 한번 우리가 딱 우리 팀이 이거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라운볼이라고 하면 그라운볼은 당연히 이 친구 이렇게 될 수 있게 해보자. 그러면은 이 눈빛이 좀 바뀌는 거예요. 오케이 형. 내가 다음 경기 때는 내가 무조건 이거 허스를 한다. 그럼 그게 결과가 잘 안 나와도 거기서 이제 칭찬해 주는 거죠. 역시 진공청소기. 약간 막 이런 느낌으로 네. 어떤 친구한테는 이 친구는 좀 tough love가 필요한 친구예요. 네. 약간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면 안 될 것 같고 그쵸. 좀 약간 이고 책도 한번 해줘야 되고 좀 이렇게 같이 해줘야 되는 그런 친구다라고 하면은 이제 메시지를 좀 네, 너의 포텐을 난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 연습에서 다 찢어놓았던 걸 알고 있는데 왜 다른 팀 상대로는 이걸 못하는지를 잘 모르겠다. 엄청 기대를 하고 있는데 난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 믿는데 내일은 좀 다른 모습, 멋있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잘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그런 선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대회 동안에 제가 방에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냥 오프 타임이 꽤 많거든요. 근데 이제 방 하나하나씩 다 돌아다녀가지고 요즘 뭐 어떤지 뭐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다 들어보고 근데 그래서 제 앞이라서 그렇게 얘기한 걸 수도 있겠지만 저희 팀 멤버들이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너무 다 즐겁게 했고 요즘도 연락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 어떻게 얘기하는지가 참 중요하구나. 근데 저의 그때 이제 패착은 한현 코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타이밍에 대한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꼭 도움이 될 이야기를 너무 잘 아니까 그걸 계속하고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게 오히려 가끔은 역효과가 나타날 때도 있고 저 형 너무 말 많아. 이런 얘기 들을 때도 있어서 메시지 너무 좋은데 이 형 또 시작이네라는 그 프레임 때문에 묻혀지는 것도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그 밸런스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런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메시지 전달하는 방법이. 네. 좀 더 나아가서 코칭을 할 때 어떤 말을 해야지 이 사람한테 꽂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꽂힐까? 진짜 이 자존심을 긁을 때도 스크래치를 엄청 심하게 이제 긁는 거죠. 긁을 때. 아니면은 터프 러브, 그러니까 한국 코치님들이나 부모님이 엄청 강하게 했는데 따뜻한 한마디가 엄청나게 꽂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화가 필요하고 반대 입장인 사람의 감정과 입장과 환경, 모든 배경을 좀 이해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야지 그 타이밍과 그게 다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하게 코칭을 하는지 아세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그 사람이 필요한 거를 해요. 그냥 앞에 있는 사람이 욕을 해야 되면 욕을 하고 자존심을 긁어야 되면 긁고 꽂히게 하는 게 저는 목표라서 그걸 꽂히게 하면은 그 사람의 생각이 아예 바뀌어요. 그냥 이게 잔잔하게 가면은 되는 게 없거든요. 특히 스포츠는 더 그렇잖아요. 잔잔하면 안 돼요. 네, 인텐시티가. 또 책 얘기가 나오는데 그 책에서는 화공이에요. 제일 마지막 편 중에 하나가 화공이라는 편이 있는데 그 화를 저는 에너지로다가 표현을 했어요. 그 에너지를 어떻게 컨트롤하고 내 걸로 쓸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활활 타오르는 거를 열이 받아가지고 날려버리면은 게임 지는 거고 이 안에서 그냥 그 불이 나를 타게 하면은 이제 그냥 죽는 거고 그 불을 잘 컨트롤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불을 쓰면은 이제 상대방한테 이제 그 불을 쓰는 거죠. 최근에 마이크 더업이라고 그 사이드라인에서 선수들 마이크 달아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미식축구에서 에런 다널드라고 완전 홀 오브 페임 수비수가 있는데 그 친구가 마이크 더업 할 때 혼자 자기 자신한테 되뇌이는 말이 controlled aggressiveness예요. 네. 정리된 공격성. 그걸 되게 되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뿜는데 그게 절제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게 터지면 안 되니까. 네. 특히 좀 그런 스포츠에서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경기장 들어가기 전에 막 죽여야겠다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들어가는 이유도 저는 워낙 잔잔한 타입이기 때문에 네. 저의 그 부족한 부분을 좀 늘리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부상 예방 관련된 거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 어떻게 보면 느끼셨잖아요. 삶을 살아오면서 선수로서. 네. 그게 이 로드 투 프로의 시작과 또 되게 많이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왜 지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프로로 가는 길을 만들어주자라는 의미가 있었고, 내가 프로로 가는 길에 경험과 바탕을 나눠주자,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부상이라는 거를 생각하진 않았어요. 처음에. 그냥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돈이 필요하구나였어요. 선수들이 돈이 필요하구나. 그거밖에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갈등이 정말 많았던 거는, 나는 코치고 선생님인데 한국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돈하고는 되게 먼 그거더라고요. 장사꾼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되게 안 좋게 봐요. 선생님이 자기 지식이나 경험을 파는 거 자체도 그렇지만, 선생님이 갑자기 야, 이 교과서 좋으니까 이것만 써야 돼, 그러는 거 자체가 너무 한국 사회랑 문화적으로 안 맞더라고요. 멘탈적으로 고통이 있었어요. 나는 도대체 뭘 하는 걸까? 첫 제품이 테니스 엘보나 팔 통증을 방지하는 그 댐프너가 아니고 테니스 스윙을 교정하는 교과서와 방법이었어요. 아, 이거 너무 잘 만들었으니까 사람들이 다 쓰겠지. 사업을 안 해봤으니까 누가 써야 되고 타겟팅도 해야 되고 그런 거 전혀 몰랐거든요. 그냥 좋은 제품을 만들어 놓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쓰겠지라는 생각에 이제 그 제품을 만들었고, 아, 타겟팅이 없으면은 누가 써야 되는지 모르는구나 이걸 하면서 두 번째 만든 댐프너가 나오게 된 거고요. 근데 댐프너도 우연이었어요. 뭘 만들어야 되겠다 하기보다는 이거 만들면은 도움이 되겠는데, 사업적으로 생각했을 땐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제품을 만들 때는 돈을 생각 안 했어요. 사람이 필요한 건가 안 필요한 것만 생각했지. 아, 이거를 만들면은 많이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 사겠지 라는 생각을 해서 만든 거고, 댐프너는 전체적으로 테니스 인구를 따졌을 때 반은 끼고 반은 안 끼는 게 되기 때문에 마켓이 너무 작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 와중에 만들게 된 게 저희 깔창이에요. 깔창은 테니스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도 다 쓸 수 있네. 근데 그걸 만들면서 4년 걸려서 만들었지만, 제가 이제 무릎 통증이 항상 있다 보니까 부드럽기와 두께를 실험을 하면서 그 부드럽기와 두께가 맞으니까 제 무릎이 안 아프더라고요. 와, 이거 되게 신기하네 라는 생각에 이제 다른 분들을 쓰게 했는데 그분들도 다 좋아지고. 지금 임상 실험할 아, 상대가 바로 네, 저희 제품은 다 임상 실험이었어요. 그냥 연구소에서 진동 잡아주면은 팔이 좋아지겠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써서 진짜 안 아파지는 거를 한 거예요. 그 댐프너도 그렇고. 제일 아픈 사람이 대표로 앉아 네, 있으니까. 제가 제일 예민하고 제일 아프니까요. 네네네네. 댐프너도 이제 벌써 연구 결과가 다 나온 상태에서 통증엔 도움이 안 된다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아, 이건 진짜 어려운 제품이겠구나. 이 제품이 너무 좋은데 알릴 때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생각했어요. 왜냐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제품이라서 테니스인한테는 소리하고 감만 바꿔주지 통증은 잡아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아, 나도 그걸 아는데 나는 안 아파졌는데 이거 너무 신기한 제품인데 이걸 제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 코칭 신뢰도가 떨어뜨린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사실 그 소리만 바꿔준다라고 하는 댐프너들은 정말 그냥 고무줄로 막 묶는 경우도 있고, 그쵸? 진짜 막 그냥 아무 고무로 네. 그냥 만들잖아요. 대충 네. 그냥 테니스샵에서 그냥 공짜로 줄 때도 되게 네. 많고. 저는 이제 이 댐프너가 왜 통증을 잡아주고 왜 안 아픈지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 티어리에 대해서 분석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왜 이 통증이 안 일어날까? 사람들이 저한테 자꾸 댐프너는 소리와 감만 바꿔주지 다른 거에는 영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근데 소리가 뭐예요? 소리는 파동이죠, 파동이잖아요. 주파수잖아요. 그럼 분명히 그 주파수가 근육이나 관절에 영향력이 있는 주파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통증이 없어지는 걸 저희가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됐지만 그 통증이 없어진 사람도 있고 계속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 건가 맞습니다.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저만 생각한 게 아니라 솔버테인 연구원들과도 대화를 오고 가고 한 건데, 솔브테인이 쓰시는 그 재질의 이름이에요. 제가 생각한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몸에 액체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파동이 손에서 손목으로 팔꿈치, 어깨까지 이 파동이 액체가 많은 사람은 더 잘 흐를 수 있지 않겠냐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H2O 레벨이 좀 낮을 수도 있지 않겠냐. 뼈가 단단한 사람들은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다 일리가 있는 상태에서 그 소리 이퀄 파동 아니냐. 통증을 유발하는 주파수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저희 댐프너가 그 진동 주파수를 잡아줄 수 있다는 거를 저희 회사에서 돈이 없어서 그걸 연구를 못했지만 드디어 저희가 그걸 연구를 할 거예요.
계속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되게 힘들죠, 사실은. 분명히 제 어깨는 안 아프고 플라시보가 아니고 분명히 좋아졌다는 선수들도 있고 동호인들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지 약간 그런 게 계속 고민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나마 좀 멘탈이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괜찮아졌지만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데이터적으로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들까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때 좀 적절한 마케팅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사실 이게 참 부상이라는 게 이게 너무 애매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사실 저희가 의사한테 가서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설명할 때도 너무 어렵고 막 네. 여기가 아픈 것 같은데 여기도 아픈 것 같고 막 너무 애매한 경우들이 많고 말씀하신 대로 몸의 구조도 참 다를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상 방지 완전 완벽하게 가능한 제품들은 많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긴 하는데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상이 정말 큰 과제였던 사람으로서 뭐 오랜 기간 동안 연구도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도움이 되신다고 하시는 것 같고 제가 얘기하는 경우는 이제 그 지속적으로 오는 부상이에요.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제 양말도 이제 있지만 제가 발톱이 엄청 많이 빠졌어요. 테니스를 치면서. 막 움직이다 보면은 발톱이 그 신발 앞에 치여서 부딪히는, 네. 예, 항상 멍이 들고 그 발톱이 빠질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아파요. 이제 또 쉬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프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상이 이제 안 생겨도 된다는 거죠. 미끄러지지 않는 양말을 신으면은 물집도 안 잡히고 발톱이 빠지는 그 아픔은 겪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건 진짜 생각하기도 싫은 네. 앞에 찝히기만 해도 되게 아픈데 네. 근데 테니스 선수들 그게 되게 많아요. 동호인인 저희 어머님도 맨날 빠졌어요. 발톱이. 왜 굳이 방지할 수 있으면 아프냐 이거죠. 네네. 근데 사실 그런 자부상 잡아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해서 만드셨지만 로트 프로의 스토리 자체가 대표님 살아오셨던 인생과 제품에도 다 놓아져 있는 것 같아서 대표님 생각은 안 하셨지만 뭔가 그 무의식 속에 있지 않았을까 다 약간 연결이 됐을 것 같은데 스폰서십도 많이 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이제 제품 스폰서십도 하고 있고 회사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은 항상 그 자금적으로 선수들 도와주려고 많이 하죠. 네. 근데 제가 알게 된 거는 참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만들었지만 그 금액이 너무 적으면은 고마움을 못 느끼더라고요, 선수들이. 그러니까 아예 도와줄 거면 통 크게 그쵸. 들어가야 그래서 되는데. 저희가 그걸 또 준비하는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고 있어요. 네, 네. 제대로 좀 크게 크게 도와줄 수 있게끔. 음.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은 어떤 사람한테는 큰 돈일 수도 있지만 선수들한테는 큰 돈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100만 원을 매달 1년 동안 준 적도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선수한테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제가 느끼고 아 이게 후원 시스템도 좀 생각을 해서 더 나은 방법으로 후원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지금은 선수 후원이라는 그냥 정말 이유 없는 그 후원을 하진 않고 있어요. 그 대신 이제 랭킹이 높거나 아니면은 정말 돈이 필요한 선수들을 이제 자금적으로 도와줄 때가 있지만 좀 더 크게 선수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 후원 시스템을 좀 생각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조만간에 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 개인적인 질문 쪽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좋아하시는 글귀나 좌우명이 있으신가요? 손자병법의 공격의 형태는 물과도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계속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물이 얼음이 될 수도 있고 물이 증발을 할 수도 있고 물이 잔잔할 때도 있고 내려갈 때는 거칠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게 지금 떠오르네요. 그냥. 네. 테니스를 떠나서 인생에도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유연한 대처가 참 중요하겠다. 그거를 읽고서는 정말 와 손자라는 사람이 정말 생각을 많이 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내가 해왔던 경험들이 정리가 되는 게 너무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손자라는 사람이. 제가 뭐 전쟁에 나가본 것도 아니고 군대도 안 가봤는데 그 글로다가 설명을 해주고 그거를 제가 또 테니스로 적용을 할 수 있고 그걸 느낄 수 있게 해준다는 것 자체가 되게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 손자병법이라는 책이 그런 문구가 되게 많아요. 정말 많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베스트셀러로 남긴 게 정말 많은 것에 적용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약간 어떻게 보면 되게 유연하게 최선을 다해서 달려오셨잖아요. 뭐 항상 그렇지만 않지만 네. 네,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이 겪을 수 없는 격렬한 수준의 노력도 했었고 그 와중에 좌절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물같이 유연하지 않았다면 또 다른 기회를 못 찾고 좌절을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진짜 죽을 생각도 하셨기 때문에 자살을 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내가 앞으로 또 나아갈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나의 다음 그거는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유연하게 바꾸셔서
지금의 삶까지 이렇게 걸어오시지 않았나. 또 손자병법 다시 한번 또 챙겨봐야겠네요. 네, 꼭 시청하시는 분들도 한국말을 하시기 때문에 꼭 손자병법을 한글로 읽기를 바래요. 영어로 하니까 중간에 번역이 되면서 읽는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동양적인 생각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네. 꼭 읽으실 거면은 한글로 읽으시는 게 훨씬 좋으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테니스 하나에 몰두만 하시면서 살았던 테니스 선수가 이제 회사를 창업하면서 시행착오나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그냥 비즈니스를 너무 몰랐기 때문에 그 오퍼레이션 하는 거 있잖아요. 하루하루 매일 일어나는 일들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냥 정말 비즈니스가 어려웠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물건을 받아야 되는데 선적서를 같은 거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은 뭔가 안 되니까 진짜 그냥 마지막 목표는 뚜렷하게 보이는 느낌인데 그 중간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냥 제 아는 게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그냥 하면서 계속 배운 거죠. 유튜브 많이 보고 구글해서 이제 그냥 찾아보고요. 그냥 배워가면서 다 한 거죠. 배워가면서. 다행히 새로운 걸 배우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뭐 예를 들자면 포토샵 같은 거,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거를 제 외가 쪽이 다 아티스트라서 그거를 이렇게 어깨너머로 보고서는 제가 그걸 다 배웠어요. 제가 직접 해본 건 아닌데 어떻게 하는지를 봐왔고 제가 디자인이나 그런 거를 해야 될 때 디자이너를 쓰면은 돈이 드니까 그냥 제가 다 한 거죠. 포장서부터 제품 디자인서부터 뭐 그런 걸 다 이제 옛날에 봐왔던 걸 기억해가지고 막 했던 거죠, 사실은. 어렸을 때 뭘 해도 열심히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 스티브 잡스도 그 얘기를 이제 죽기 전에 했던 게 Connecting the Dots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너무 이게 좋아서 몰두를 했는데 그게 언제 도움이 될지 모른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스티브 잡스는 칼리그래피 글씨 쓰는 거 그 예쁜 글씨를 좋아했었는데 맥이라는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나오면서 제일 예쁜 폰트가 뭔지 그거를 모아서 자기가 만들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를 봤을 때 내가 언제 이 스킬을 미래에 쓸지 모르기 때문에 몰두해서 그게 너무 좋으면은 올인을 해서 배우고 뭐 그게 좀 재미가 바뀐다고 한들 그 노력했던 게 나중에 언제 쓰여질지 모른다 이거죠. 네네. 그때는 이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생각했던 점들이었는데 네.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게 이제 선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약간 이런 얘기였던 그쵸. 걸로 기억하는데. 네. 이명규 선수를 봤다가 스폰서가 끊기고 미국에 오면서 여기 이제 산에 있는 코트가 있어요. 정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명규 선수가 본인이 코치하셨던 스폰서가 끊겨서 로드 프로 그렇죠. 창까지 근데 로드 프로를 만들기 전에 그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소울 서칭을 한 거죠. 아, 나는 이제 도대체 뭘 해야 되지? 근데 돌아와서 바로 창업을 한 게 아니에요. 돌아와서 난 이제 뭘 하지? 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죠. 그러면서 그 산에서 이제 소울 서칭을 하게 됐는데 그 선수들 기다리고 있을 때 생각하고 끝나고 나서 코트에 누워가지고 이제 생각하고 막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한 게 난 도대체 뭘 하고 싶은 거지? 뭘 좋아하지 내가? 내가 어렸을 때 꿈이 뭐였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테니스가 좋고 테니스를 치고 싶어하고 그런지 아는데 아니더라고요. 저는 사람 도와주는 걸 좋아해요. 아까도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게 불우이웃 돕고 싶다 그러잖아요. 테니스를 해서 불우이웃을 돕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저는 그냥 도와주는 걸 좋아해요. 사람들 도와주는 거를. 그 솔서칭을 하고서 아 내가 왜 테니스를 좋아하는지 알겠다. 그 코칭을 또 좋아하는 것도 말이 되죠. 네, 왜냐면 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테니스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풀어주면은 제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즐거워하는구나 라는 게 이제 생긴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제품을 만들 때도 그렇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제품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그때 소울서칭을 그때 하면서 정말 이제 제 자신을 이해하게 됐죠. 아 나는 사람을 도와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냥 내 직업이 테니스 코치가 아니라 그냥 테니스로 도와주는 사람이구나. 나는 많은 걸 느꼈죠 사실. 또 세상이 어떻게 보면 열렸네요. 좀 더 포괄적으로 다가갈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굳이 내가 테니스 선수로 성공이 안 되더라도 아 내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이 테니스로 있구나 라고 느낀 거죠. 왜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했으니까요. 시간과 경험을 통해서 제가 많은 사람들이 가보지 못한 데 갔는데 그거를 제가 공유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게 너무 그냥 좋은 거죠 저는. 나의 근본적인 물줄기는 이런 거였구나라고 찾은 거고 네. 그게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제 발현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겪으셨던 거네요. 최근 네. 몇 년 동안. 네. 네, 다들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이 지구에 뭘 하러 왔나. 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네. 네. 내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너무 웃긴 건데 진짜 막 난 당연히 테니스가 내 인생이야라고 생각하고 잘하셨던 분이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아 이건 그냥 하나의 방식이었구나라는 네. 거를 깨닫게 된 게 참 신선한 것 같아요. 정말 그게 전부였던 사람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한테 정말 중요한 거는 다른 거였고 네. 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그 가는 과정 중에 하나였구나. 방법 중에 하나였구나. 저도 분쟁을 싫어해요. 갈등. 네. 사람들을 짓밟고 이기고 그런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참 코칭이 적성이 정말 잘 맞다고 생각했던 게 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되게 적성에 잘 맞았던 거죠.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이제 어떤 한 분이 이제 창업을 계속 하시다가 창업과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이런 게 자기한테 정말 중요하고 나는 이 스타트업 창업이 너무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달려오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회사가 잘 안 돼서 그만두고 이제 벤처 캐피탈 회사 투자해주는 회사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벤처 캐피탈 회사에서 사실 하는 일이 남들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 남들 그쵸. 꿈을 이룰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업무 자체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꿈을 프로펠해주는 그건데 그게 적성에 너무 잘 맞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나는 이 스타트업에서 결국 어떤 가치를 이루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이런 게 좋아서 했던 건데 사실 이 스타트업 직접 하는 거는 하나의 방식뿐이었고 벤처 캐피탈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꿈을 도와줄 수 있고 그 와중에 리스크도 좀 덜하고 또 재밌는 거는 하나에만 몰두하지 않고 여러 프로젝트를 담당을 하기 때문에 또 여러 섹터에 있는 일에 내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구나라고 해서 와 이게 너무 천직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치열하게 그거에 몰입해서 올인했던 형님이신데 그렇게 바뀌는 거 보고서 막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분들을 위해서 굳이 문제가 없다면 건드리고 싶진 않지만 실패를 한 분들에게는 참 좋은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해들이 하늘님의 이야기도 그렇고 또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다. 그 네. 스킬이 나중에 더 큰 일에 쓸 수 네,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하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선수에 쓰일 수 있었던 스킬이 코칭으로 해서 더 많은 선수들에게 영향을 주고 네. 이제는 사업가로서 더 큰 이코시스템을 만들어서 한국 테니스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림까지 그릴 수 있게 해줬으니까 어떻게 네. 보면 그 수많은 부성과 역경들이 네. 그래서 인생도 좀 존버로 존버를 하다 보면은 내가 이해가 안 될 때 이해를 하는 순간이 와요. 이게 다 클릭이 네, 되면서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이게 물줄기의 끝을 언젠가는 맞을 수 있으니까 네. 계속 얼음이 되면 얼음이 되고 수증기가 되면 수증기가 되고 결국에 내가 가는 목표로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돌아봤을 때 아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그렇죠.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네. 이래서 내가 이걸 했었구나. 아 정말 그렇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근데 포기를 하면 안 된다. 네네. 포기를 하면 거기서 끝나니까요 이야기가. 네. 네. 근데 아 참- 다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 게 포기를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네. 결국에 내가 리치하고 싶은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네. 그 과정에 이제 할 수 없이 포기해야 되는 게 있으면 포기하는 거지만 그 큰 그림을 놓지 않는 그 큰 방향성을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포기란 단어가 되게 재밌어요. 근데 포기란 단어도 그러니까 저는 코칭할 때도 그렇지만 단어 선택을 되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포기도 되게 중요해요. 내가 언제 포기를 해야 되는지도 잘 알아야 되고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걸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고 네, 어떤 걸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거를 위해서 더 크게 얻는 게 있으면은 그 포기가 선택이 맞았던 거고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가 칼리그래피 그 폰트 예쁜 거 그거에 빠져가지고 아티스트가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앞으로는 없었을 거예요. 그쵸. 갑자기 그게 실증이 나서 포기를 했으니까 이제 또 다른 거에 재미가 들려서 그렇게 된 건데 대학교 자체도 마찬가지죠. 대학교 자체를 또 포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포기 자체가 너무 큰 단어로 와닿고 삶 자체가 그게 이어지는 건데 포기를 했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또 하나의 시작이고 선택이고 나중에 나한테 그게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는 건데 사람은 정말 짧은 순간밖에 생각을 못 하잖아요, 사실은. 그 길게 내다보는 능력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포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아 이래서 이랬구나. 이래서 내가 이걸 했구나 라는 느끼게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포기라고 얘기하지 말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수정이라고 하는 걸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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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방향을 네. 수정을 한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느낀 게 제가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건방질 수도 있는데 선수 시절부터 겪으셨던 이 수많은 고난이 참 감사해야 될 일일 수도 있겠다. 결국에 그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네. 자기만의 길을 걷다 보면은 의미 있는 게 생기지 않나. 열심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뭘 열심히. 하든 뭘 네. 하든. 네. 물론 이제
방향성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느끼지만 방향이 없을 때는 그냥 존버하면서 겁나 열심히 하면 돼요. 제가 그때 그 소울 서칭 했다고 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게 이거구나라고 느끼고 나서 세계적인 코치가 되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방향을 모르겠는 거예요. 뭐부터 해야 되지?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겁나 많이 했어요. 그냥 그냥 닥치는 대로 코치를 다 했어요. 입문자, 초보자, 중급자, 프로 그냥 다 해보자. 많이. 그러다 보면은 그냥 열심히 많이 하다 보면 뭔가 돼 있겠지 하는데 한두 달밖에 안 했는데 많이 성장을 해왔더라고요. 제가 뒤를 다시 돌아보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디렉션이 없거나 되기 힘들 때는 그냥 아무 생각 말고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유가 생겨요. 해프닝이 생기고 그 순간적으로 이유를 알게 될 때가 오더라고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더라고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는. 그게 사업하실 때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접근하시는. 초반에는 그렇죠. 초반엔 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뭘 해야 되지? 그냥 겁나 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방향이 이제 점점 중요해지는 거는 선수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레벨이 올라가면서 방향이 되게 중요한 게 방향이 안 잡히면은 산으로 진짜 노력의 가치가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약간 겁나 열심히 하는 게 맞지만 일단은 뭐가 없을 때는 네네네. 이제 진짜 어떻게 하지? 앞으로 뭐 해 먹고 살지? 나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때 방향성을 잘 모를 때는 그냥 최대한 앞에 있는 일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거죠. 온 힘을 다해. 그러면 가는 길에 또 새로운 것도 보이고 네. 많은 일들이 생기고 네. 근데 이제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면은 이제 그때는 정말 work hard가 아니라 work smart가 되는 거죠. 네. 이것도 스테이지마다 필요한 그게 코칭에서 있듯이 그렇죠. 시기마다 또 다양한 네. 그게 필요하다. 네. 인생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가치 같은 것이나 꼭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온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기여를 하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여기에 온 이유 그리고 포텐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고 저는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바쁜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국 아카데미 그 시스템도 만들고 싶고 금전적으로 그 이코시스템 그러니까 제품을 판매해서 선수를 후원을 하고 선수가 저희 회사의 마케팅을 도와주고 돈이 테니스 안에 돌게끔 해야 되겠다는 목표도 있고 여러 가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잘 얘기를 안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모든 재능을 다 쓰고 가고 싶어요. 저는. 그게 그냥 제 목표이고 제 약간 신념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생각하시는 이 세상에 하늘님이 계시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고 살고 계신가요? 그 이코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 한국 테니스를 레벨업 시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한국 테니스를 만든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여도가 있기 위해서 그 기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했던 스포츠를 더 다음 단계로 올리기 위해서 더 많은 더 좋은 프로들도 나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큰 목표를 가지고 이 여러 단계의 페이즈를 거치면서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에코시스템을 만드시는 일을 지금 하시고 싶으신 거죠. 네. 그리고 스포츠 때문에 한 나라가 한 마음이 되는 거를 저는 보기가 너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2002년도 때 뭐 축구나 스피드 스케이팅이나 뭐 이렇게 금메달을 따거나 할 때 온 국민이 하나가 되잖아요. 근데 저는 벌써 겪었어요. 정현 선수를 통해서 와, 온 국민이 이 테니스를 우리를 응원을 해주고 있구나 맞습니다. 라는 걸 느낀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20년 만에 30년 만에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그거를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한국 테니스가. 저 약간 피겨스케이팅에 이제 김연아가 있었듯이 테니스에도 정현 선수가 있었는데 너무 창창한 나이에 큰 부상이 있으면서 네. 참 오늘 약간 느끼는 게 부상이 정말 큰 게 있구나. 네. 그리고 지금 그래서 하시는 일이 어떻게 보면 막 뭐 의사가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뭐 질병을 발생 안 하게 해준다 이런 일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모든 일에 기반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부상 방지를 해줄 수 있는 일이. 그리고 코치님이 하셨던 그런 유튜브 하늘쌤 채널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수많은 테린이들 기본 테린이들이 또 테니스에 쉽게 접할 수 있게 그런 쪽의 일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모든 것들 이렇게 다 이렇게 클릭을 하는 순간이 오면 너무 기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전율이 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저는 제 MBTI가 INFJ인데 네. 제 개인의 행복이 타인의 행복과 묶여 있어서
한국 테니스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진심으로. 정말로요. 근데 문화를 바꾼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가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다 같이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를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긴 하는데 점점 더 많은 분들이 도와주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나와 나 주변 사람의 행복 챙기는 것도 참 너무 좋지만 저도 비슷한 NFJ 유형으로서 나보다 큰 무언가에 대한 큰 목표가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사업을 하고 두려움이 되게 많아졌어요. 점점 이제 사업이 단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더라고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반대예요. 항상 불안하고 이 단위가 커지면 넘어지는 것도 이제 쓰러지는 것도 이제 크게 쓰러지기 때문에 투자도 커지고 리스크도 네. 커지고 리스크도 커지고 하기 때문에 정말 두렵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그 두려움이 좀 없어졌어요. 근데 그 두려움이 없어지게 된 계기가 큰 결정을 앞둘 때 정말 저는 초조해요. 아, 어떡하지? 막 미팅하고 불을 끄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제 딸이 이렇게 가운데 있고 제 와이프가 저 끝에서 잤는데 제가 너무 초조하고 힘드니까 제 딸을 그냥 이렇게 안았어요. 자고 있는 제 딸을. 근데 제 딸을 안으면서 느낀 게 저는 이제 교회를 잘 나가는 편은 아니지만 신앙이 항상 있어서 항상 가지고 있었지만 딱 진짜 목소리가 들리는 느낌이 "내가 네가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뤄줬는데 아직도 못 믿겠니?" 라는 그 말을 들었어요 제가.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제 딸이 이제 태어나기 전에 전 제 딸이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예뻤으면 제발 예뻤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근데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맞네요. 그리고 제 아들은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아. 되게 친구 같고 막 이런 걸 원했고 제 여자친구 제 와이프가 생기기 전에도 한 사람만 너무 좋아하고 예뻐 보이게만 하면 좋겠는데 그게 정말 실제로 일어났고 사실 항상 그런 걸 바랄 때는 이것만 돼도 소원이 없겠다. 이것만 해도 소원이 없겠다라고 하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진 나고서는 또 다른 소원이 생기고 이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모르고. 네. 그러면서 딱 제 딸을 안으면서 네가 원하는 건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못 믿겠니라는 이게 머리가 띵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 되게 잘 됐어요. 회사 흐름 자체가 완전 바뀌더라고요. 진짜 그 믿음이 생기면서 좀 희한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게 의심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면서 물론 이제 또 다시 자만하면 안 되고 오만하면 안 되지만 근데 이제 대표님의 기질이 네. 애초에 의심하고 그러는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종교의 존재 하나님이 코칭을 잘 적절히 해주셨네요. 네. 다른 쪽의 앵커링을 딱 이렇게. 네. 정말 희한했어요. 정말 되게 신기한 경험이라 힘듦이 배움이잖아요, 사실은. 포기를 안 하면 배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방향으로 계속 간다라는 전제 하에는 배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배움인데 왜 이러지라는 생각은 안 했지만 되게 힘들어했는데 이게 나를 준비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두려움이 많이 없어졌죠. 어떻게 해서든 모든 걸 다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음이 좀 많이 생겼어요. 사업이 망하고 빚이 많이 생기더라도 그게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좀. 제가 정말 원하는 거는 그 한국의 이코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사실 제가 느끼기엔 제가 잘하는 건 코칭이거든요. 테니스 코칭인데 아예 망하게 했다는 거는 다시 코칭 빨리 해라라는 말이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왜냐면 제가 사업하느라고 제가 코칭을 예전에 일주일에 50시간 하던 거를 지금 5시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다르게 보면은 만약에 코칭에 전업하셨으면 궁극적으로 원하던 많은 선수의 파이프라인이 더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모르지만 그렇죠. 사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 해결할 수 있겠지. 어떻게 해서든 되겠지. 약간 그런 마인드로 조금 바뀌었어요. 좀 초연해지는 그런 느낌이네요. 또 다른 의미가 있으시겠지. 또 다른 쓰임이 있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사실 6, 7살에 그 테니스를 진지하게 하기로 마음 먹고 나서부터는 정말 인생 자체가 테니스 선수로서 돌아갔었잖아요. 네. 지금 제가 이제 뭐 과거가 바뀌었으면 미래가 어떻게 됐을지 이런 거 얘기하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 그때 부상으로 그만을 두지 않으셨으면 30대 후반까지 만약에 선수 생활을 하셨으면 이렇게까지 이 테니스 시스템을 바라볼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렸을까? 전혀 아니겠죠.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전혀 아니겠죠. 그래서 그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너무 힘들고 죽고 싶었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한두 번이 아니었군요. 네.
그런 거 진짜 항상 많이 했던 그런 깊은 밑에까지 갔지만 지금 느끼시기에 더 큰 일을 하는데 방향을 잡아준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또 어떻게 보면 그 음성과 같이 겹치면서 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잘 이렇게 돼왔는데 네. 앞으로도 잘 될 거다. 네. 네. 근데 참 그 역경이 되게 웃긴 게 내가 이게 고난과 역경이라고 느끼면은 아직 아니에요. 되게 웃긴 게. 내가 힘들다. 나를 준비시켜 주시려고 힘들구나 하면은 그거는 힘든 게 아니에요. 진짜 죽고 싶다. 바닥까지 진짜 내려갈 때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신앙이 있었지만 이거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힘듦을 주시나, 이게 또 배움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배움이 안 와요. 그거는 가짜예요. 예. 인위적인 거고 가짜인 버틸 수 거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정말로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때 진짜 큰 깨달음과 배움이 있는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는 그런 상황을 제가 만들어요, 일부러. 좀 네. 시련을. 네. 제 벼랑 끝에 제 자신을 약간 밀어 넣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편해지기 싫어서.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인 통장에 돈이 얼마 좀 쌓이잖아요? 그럼 멘탈이 바뀌어요. 진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게. 예. 드디어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러면 안 되고 다음 회사에 다시 넣는 거예요. 새로운 목표 또 만들고 새로운 도전 또 만들고. 예. 근데 물론 이제 너무 그거를 많이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아이들도 있고 가족도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해야 되긴 하지만 개인적인 삶은 겨우겨우 살 정도로 저는 항상 만들어 놔요. 그러면은 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안정적일 수가 없고요, 마인드 자체가. 뭐 해야 되지? 다음엔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회사를 키울 수 있지? 이제 그 생각밖에 안 해요. 일을 벌려놓고 수습하고 또 너무 편해지다 싶으면 네. 일부러 벼랑 끝을 약간 만드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희생은 가족이. 네, 맞아요. 희생은 가족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또 많이 성장하고 그런 것 같긴 해요. 참. 네. 이게 또 어느 순간 꼭 다 맞아 떨어져서 네. 더 큰 시너지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하늘 대표님이 느끼실 때 성공한 삶은 어떤 삶이에요? 그 목표를 이뤘을 때가 아니고 내가 왜 여기 이 세상에 와 있는지 알게 되고 그거를 실행할 때가 행복한 것 같아요. 과정이. 길을 걷고 있는 과정이. 네, 그 과정이. 난 이걸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구나 생각이 들 때 가끔 가다가 저는 성공, 그러니까 끝을 생각해요. 아카데미도 만들었고 로트프로가 회사를 뛰어넘어서 에이전시가 돼 있고, 근데 그렇게 다 이뤘을 때 느낌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해요, 가끔. 근데 되게 허무할 것 같은 거예요, 가끔 가다가. 내가 지금 통장에 몇 밀리언 달러가 있으면은 그게 행복할까? 그게 좋을까? 막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내 삶이 여기에 왜 있는지 그거를 목표를 두고 과정을 했을 때 그게 이제 행복한 거지. 내가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목표가 확실히 확립이 되어 있고 네. 그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다 속에서 느껴지는 그 전율이 제일 행복한 것 같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무언가를 위해 달려가는 그런 삶이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계속 살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왜냐면 대부분의 금전적으로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 돈이 많이 생겼을 때 이제 휴식을 선택하잖아요. 근데 휴식을 몇 달만 하면은 현타가 온대요. 그치. 예. '이 삶이 맞는 건가? 난 여기 도대체 왜 있는 거지?'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된대요. 그러면서 사람을 도와주고 코칭을 해 주고 이 사람의 삶이 나아지는 걸 보면서 이제 희열을 느끼고 '내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구나.'라고 느낄 때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동호회 테니스 하시는 분들이 딱 적용하거나 쓰시면 참 좋을 만한 그런 팁이나 마인드셋 같은 게 있을까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네요. 존버요. 동호인은 네. 존버해야 돼요. 무조건 공이 들어가게 쳐야 되고 무조건 다 뛰어서 타겟을 큰 데다가 쳐야 돼요. 일단 넘겨라. 네. 일단 샷이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거부터 안 되면은 그게 작전이다라고 했거든요. 빠르게 움직여서 샷을 많이 넣고 하는 게 그게 제일 좋은 작전이다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계속 넘기기만 하면은 지진 않으니까 네. 테니스는 사실. 네. 제가 이제 생각하는 작전이 몇 가지가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은 3가지가 있는데 지속성, consistency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게 없으면은 아예 테니스를 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실수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저는 파워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플레이스먼트예요. 어디에다가 칠 건지.
컨트롤이죠. 그러니까 컨트롤인데 파워와 컨트롤은 지속성이 없으면은 아예 무효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호인들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컨시스턴시예요. 지속성. 많이 들어가게 치는 게 중요하고 그게 됐을 때 파워가 왜 중요하냐면은 파워를 내가 써서 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을 예측할 수 있어요. 물론 플레이스먼트도 할 수 있지만 이 코너에다가 이 정도의 힘으로 치게 되면은 어디로 날아오겠다는 게 정확하게 계산이 돼요. 근데 그 단계까지 가기가 좀 어렵고 파워 레벨을 올리는 것도 어렵지만 이제 정확하게 어디다가 쳐야 되는지도 됐을 때 작전이 생기고 패턴이 되게 많이 생겨요. 아, 네네. 네. 예를 들어서 체스라고 아니면 장기말로 하셨으니까 차가 있고 포가 있어야지 그 차 포를 이용한 전술을 쓰는데 차도 애매하게 없고 포도 애매하게 없는데 그 전술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네. 전혀 의미 없는 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코칭하는 게 좀 어려운 게 그 선수가 어떤 무기를 갖고 있고 어떤 약점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작전이 달라져요. 그럼 그 코치는 그거에 맞게끔 이제 코치를 해줘야 되고 작전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되게 어렵죠. 왜냐면은 포핸드는 좋은데 뭐 예를 들어서 백핸드는 안 좋고 하면 이제 완전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 작전 자체가. 네네. 작전이 많이 달라지고 그 손자병법에서 나오는 게 그거예요. 그냥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은 위태롭지 않다 이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작전이 생기려면은 내가 어디에다가 쳤을 때 대부분의 선수들이 어디에다가 다시 나한테 주는지를 알아야 돼요. 수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테니스의 꽃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너무 재밌는데 거기까지 올라가기가 되게 어렵고 맞습니다. 그거를 수를 읽을 수 있고 그거를 할 수 있으면은 테니스가 정말 재밌어져요. 그래서 제가 프로 선수들을 가르칠 때는 그거에 빠지게 해요. 너 벌써 힘든 거 여태까지 다 했잖아. 이제 우리 즐기자. 테니스는 힘들고 어렵고 체력적으로 이게 아니라 이거야. 이렇게 재밌어. 여기다가 치면은 여기에 날라오고 여기다가 치면은 여기다가 날라오고 그 확률이 몇 %고 그러면서 선수들이 테니스가 너무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 수싸움이. 거기까지 가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거기까지 일단 가면은 그게 너무 재밌어져요. 또 새로운 레벨이 네, 새로운 레벨에. 근데 이제 거기까지 코칭을 해보신 분들이 많이 없죠,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뭐 한국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프로 레벨을 떼어봤고 프로 레벨에서 코칭을 해본 분들이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게 되게 어려워요, 코칭을 하기가. 근데 거기까지 갈 수만 있다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테니스가. 네. 오늘 그 너무 긴 시간 동안 너무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고 되게 마무리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역경과 고난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의 하늘님을 만들게 됐고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게 그냥 하나의 약간 스토리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멋있고 앞으로 하는 일 너무 응원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너무 즐겁게 그냥 대화한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오늘 주인공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